자, 오늘 정치권의 가장 큰 뉴스 아무래도요. 국민의힘 장제원 의원의 총선 불출마 선언이겠죠. 그런데요. 정치권의 시각은요. 그 다음 타자 누구일까? 이쪽으로 또 쏠리는 분위기 분명히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이슈 이 내용으로 출발하겠습니다. 희생 물꽃은 장제원. 좀 이런 평가 일단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관심사는 그럼 그 다음은요. 그 다음 타자는요. 누구 또입니까? 이걸로 가는 분위기입니다, 지금요. 자, 오늘 장제원 의원이 기자회견을 통해서 불출마 선언을 했죠. 그리고 그 위에 좀 몇 가지 얘기를 나눴는데 우선 첫 번째 준비된 영상부터 확인해 보시죠. 운명이라 생각합니다. 저는 22대 국회의원 총선에 출마하지 않겠습니다. 역사의 뒤편에서 국민의힘의 천성 승리를 응원하겠습니다. 또 한 번 백의종군의 길을 갑니다. 이번엔 제가 가지고 있는 마지막 공직인 국회의원직입니다. 이제 떠납니다. 버려짐이 아니라 뿌려짐이라고 믿습니다. 부족하지만 저를 밟고 총선 승리를 통해 윤석열 정부를 성공시켜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잠시만요. 의원 대표님이랑 좀 논의하신 부분이 있으신가요? 맞아서 봐가지고 이해해 주시고. 임명직 당직 안 맡으실 계획인지 그것만. 대통령과 상의는 누구와 상의는? 언니 인사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회견이 끝난 뒤 질의응답 시간이 있는데 기자들이 가장 궁금해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답을 안 했네요. 뭐 이 정도로만. 여기까지만. 그리고 떠났습니다. 자, 그런데 글쎄요. 한 달 정도 됐죠? 그 전에는요. 장제원 의원이 말을 하는 분위기, 그러니까 본인의 어떤 총선과 관련된 거취에 대해서 말하는 분위기가 오늘하고는요. 좀 달랐습니다. 그때 모습 다시 한번 불러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서울 가래요. 서울 가랍니다, 저보고. 저는 제 단량한 정치 인생 연장하면서 서울 가지 않겠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 일을 위해서 제 남은 인생 모든 것을 바치겠습니다, 여러분. 저는 그래서 눈치 안 보고 삽니다. 할 말 하고 삽니다. 아무리 권력자가 뭐라 해도 저는 제 할 말 하고 삽니다. 자, 홍석준 의원님. 한 달 전 발언 그리고 오늘 기자회견까지 봤는데 방송 전에 아까 잠시 말씀하신 게 원래 오늘 기자회견 시간을 10시 잡으셨는데 장제원 의원이 연락해서 약간 좀 양보해달라 이런 말씀을 하셨다고요? 예, 제가 이제 기자회견 10시 잡았는데 앞에 잠깐 하겠다. 아, 먼저 좀 하겠다. 예, 연락이 왔었습니다. 아, 그러면은 그때 뭔가 하려나 보다 처음 아셨어요, 그러면은? 예, 연락을 받으셨을 때? 페이스북하고 연관해 봤을 때는 예. 아마 불출마 기자회견 알겠나 그래 추측 갔었습니다. 근데요, 장제원 의원의 오늘 불출마 선언 이거 사전에 좀 예상하셨습니까? 아니면 전혀 예상치 못한 뜻밖의 얘기가 나온 걸로 받아들이십니까? 페이스북 본인이 게시한 이전에는 전혀 예상은 하지 못했죠. 어제 오후에 그게 공개가 됐는데 그전엔 전혀 짐작 못했다.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앵커께서도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한 2주 전에 방송에도 저는 혁신 위의 그 희생이라는 어떤 어젠다가 결국은 당에서 수용할 수밖에 없다. 단지 좀 시차라든지 그리고 본인의 어떤 희생을 기반으로 해서 당의 승리에 얼마만큼 도움이 되겠는 이런 측면에서 고민을 할 거라고 제가 말씀을 좀 드렸지 않습니까? 그런 어떤 측면에서 장제원 의원도 대표적인 어떤 친윤 핵심 의원으로서 고민은 그 전부터 굉장히 좀 많았던 거 이제 갔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조금 전에 이제 또 화면에 나오는 또 여원 산악회 저런 것은 지난번에도 저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이미 이제 한 몇 달 전, 1년 전에 예정된 지지자들 모임이기 때문에 이제 그걸 했고 그리고 멘트 중에도 보면 서울 안 간다 이야기 했지 않습니까? 서울 안 간다. 예. 희생이라는 컨셉이 크게 보면은 험지 출마와 불출마가 있는데 본인은 험지 출마는 하지 않겠다. 불출마하겠다. 그럼 당시의 말에도 불출마가 좀 그 말 속에 숨어 있었다고 보시는 겁니까? 그러니까 이제 험지 출마보다는 본인이 그 선택을 한다면 이제 불출마로 한다는 그런 어떤 생각이 강하셨던 거죠. 그런데 이제 국민들에게나 많은 사람들에게 희생의 이제 상징적인 존재로 그 장제원 의원이 꼽히는 이유가 대표적인
친윤 핵심 멤버도 있지만 예. 장재현 의원이 보면 참 이게 이 짧은 어떤 삼선이지만 파고가 본인이 의도하지 않게 백의 종군도 하고 예. 그다음에 무소속 출마도 하고 그리고 또 무소속 출마를 해도 당선이 될 정도로 지역 기반이 굉장히 예. 탄탄함에도 불구하고 예. 결국은 어떤 당의 총선을 위해서 뭐 하나의 어떤 미랄이 되는 심정으로 많은 고민 끝에 어떤 불출마 선언을 한 것은 굉장히 저는 높게 평가를 좀 받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기자회견 뭐 이렇게 길지 않은 얘기일 거였지만 그 중에서 굉장히 귀를 잡는 표현은 나를 밟고 총선을 승리하길 부탁한다. 그리고 버려짐이 아니라 보이는 뿌려짐이다. 약간 무슨 걸음, 비료 이런 걸 연상시키는 표현이죠. 뿌려짐이라는 표현에서는 이런 표현을 써가면서 오늘 불출마 선언을 했어요. 그리고 그 이후에 아까 기자들 질문에 답은 안 했지만 전 언론들이 뭐 가만히 있습니까? 전화도 하고 접촉도 하고 많은 질문을 쏟아냈죠. 근데 일부 좀 나온 말이 있습니다. 화면에서 좀 정리해드리죠. 여기 보시면은 이제 윤석열 대통령과 혹시 무슨 교감 이런 게 당연히 나옵니다. 아까 답은 없었지만 그러나 이렇게 나왔어요. 불출마 윤 대통령 당선인 비서실장 될 때부터 늘 각오해 왔다. 이미 각오한 상태고 그리고 요즘에 상황이 좀 이건데 당 지지율 떨어지면 나에게 희생 요구할 것 각오하고 있다. 요즘에 지지율이 좀 안 좋잖아요. 전체적으로. 그러니까 이게 본인이 생각한 배경 이유라고 꼽은 것 같아요. 하나 더 보죠. 그리고 이 얘기도 했어요. 그리고 왜 이 시점에 그럼 하필 그러니까 이 시점이란 질문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는요. 얼마 전에 인요한 혁신위원장이 벌써 꽤 됐어요. 이게 한 달도 넘은 전에 희생을 요구했잖아요. 불출마하거나 수도권으로 와라. 근데 그땐 답이 없었거든요. 근데 그와 관련된 겁니다. 인요한 혁신위원장이 우유 맞고 먹을래 그냥 먹을래 하는 방식. 이거 내가 수용할 수 있겠나. 그러니까 모욕을 준다고 이걸 판단한 것 같아요. 모욕을 주면서 쫓아내려는 건 아니지 않나. 그래서 타이밍을 본 거다. 시간을 뒀다는 뜻으로 읽히기도 합니다. 자, 박시환 교수님. 그래서 제일 궁금한 게 있어요. 여전히 기자들이 풀리지 않는 그 의문. 용산, 윤석열 대통령과 사전에 교감이 있었던 건가? 아닌가? 단순히 이유가 당 지지율인가? 이겁니다, 지금요. 어떻게 봐야 됩니까? 사실 어제를 기점으로 해서 국민의힘의 이 상황은 급변을 했습니다. 앞서 홍석준 의원님 말씀하셨지만 어제 장제원 의원의 발표, SNS 그 발표는 깜짝 발표였거든요. 사실상 혁신위의 희생 논란이라고 얘기를 했지만 지난 한 달간 여권은 권력투쟁이었습니다. 겉에서 보면은 인요한 위원장과 당 지도부 간의 소위 험지 출마를 둘러싼 그런 갈등으로 보였지만 그 이면에는 소위 용산의 비선까지 다 동원돼서 정무라인과 관련된 사람들은 다 나왔습니다. 뭐 김한길 의원 이름도 전 의원 이름도 나오고 뭐 용심 얘기 당연히 나왔고 내가 더 대통령이랑 3시간씩 통화한다는 얘기 다 나왔고 이건 정말 보기 드문 여권의 권력투쟁이었어요. 그리고 그 권력투쟁이 어느 정도 좀 혁신위가 이제 결국은 혁신위가 아무런 역할도 못하고 조기 종료한 거죠. 그렇죠. 조기 종료하면서 이대로 그냥 비대위 체제로 선대위 체제로 가는구나 이렇게 봤는데 마지막에 깜짝 발표가 있었거든요. 근데 이 시점이 지금 수도권에서 국민의힘이 폭망할 거다. 뭐 이런 그 여론조사 이게 보고서. 네, 보고서. 내부 보고서가 있었어요. 이게 나오면서 상황이 좀 바뀐 것 같아요. 그렇게 본다면 그동안에 뭐 인요한 위원장을 내세우고 뒤에 뭐 비선을 내세우고 여러 선을 했어도 사실은 교통 정리가 안 되니까. 근데 상황은 어려워져 가고 자, 이런 상황에서 도저히 총선을 치를 수 없다라고 하는 뭔가 소위 용산에서의 결단이 있지 않았느냐. 그리고 그것이 장제원 의원에게 직접 전달이 됐기 때문에 이게 뭐 대통령이 직접 전달을 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겠지만 결과론적으로 이런 결단을 이끌어낼 수 있는 거는 대통령 본인이 직접 교통정리에 나서지 않는 한은 이런 변화가 나오기는 힘든 구조였다고 봅니다. 윤석열 대통령 어제 출국했거든요. 그럼 출국해서 귀국하는 사이에 정리가 됐으면 하는 바람. 그러니까 출국 전에 뭐 지난번 6일 날인가요? 그때 그 대통령이 부산 가서 떡볶이 먹을 때 돼지 국밥집 장제원 의원하고 같이 아침 식사했지 않습니까? 그때 뭔가 좀 얘기가 어느 정도 있었고 그 시기는 사실은 이제 대통령이 자리를 비운 사이에 본인의 어떤 명분을 만들어 준 거죠. 아까 나를 밟고 가라고 그랬잖아요. 그렇습니다. 나 희생한다. 이거 희생이야라고 하는 걸 강조하고 이런 면들이 있는 거죠. 그런 점에서 본다면 지난번에 그 인요한 위원장의 그런 모양새 없는 쫓아냄 이런 것들의 그 서운함을 대통령이 어느 정도 좀 달래주고
명분을 김재원 의원에게 만들어주면서 좀 희생을 하는 모습들을 통해서 예. 당의 변화를 좀 해달라. 예. 그럼 역할을 갖다가 장제원 의원에게 대통령이 직접 주문한 게 아니겠느냐. 예. 이런 추측을 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혁신이가 모욕을 주는 그런 방식 이거는 수용하기 어렵지 않냐. 그래서 시간을 좀 보고 타이밍을 본 거다라는 설명이까지가 나왔어요. 오늘요. 자, 오늘 여러 가지 이제 장제원 의원의 얘기를 좀 소개해드렸는데 사실은 오늘도 백의종군이라는 표현을 썼잖아요. 근데 장제원 의원이 백의종군이라는 표현을 안 쓴 게 오늘이 처음이 아니에요. 앞서도 한 2번 정도 있었거든요. 당시의 발언이 있습니다. 들어보시죠. 언론인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가 사무총장 하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분명하게 제가 사무총장이라든지 그런 임명직 당직을 맡기 위해서 내가 김기현 대표를 이렇게 지지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대북 그거 자체를 봐주세요. 전략적 후퇴라는 해석도 나오거든요, 오늘. 아이고 있는 그대로 좀 봐주세요. 그러니까 앞서가 올해 2월, 그 뒤에 게 지난해 9월이거든요. 그러니까 현 정부 들어서 장제원 의원이 이른바 친윤, 실세의원 이런 거 아니냐가 끊임없이 평가를 받았어요. 그러자 뭘 맡을 거다, 뭘 할 거다 맨날 나오니까 정부에서 임명직 안 받는다. 그리고 당직도 안 받는다, 임명당직. 이걸 계속 밝히면서 백의종군한다. 이걸 반복했거든요. 오늘 역시 백의종군 얘기를 꺼낸 거예요. 주인영 변호사. 장제원 의원이 정치를 한 걸 따져보니까 한 16년 좀 넘어가는 세월이 되는데 그 사이에 오늘까지 포함해서 불출마 선을 2번 했고요. 그다음에 백의종군 얘기를 오늘까지 보면 3번을 꺼낸 거예요. 현 정부 들어서. 근데 결과적으로 보면 인요한 혁신위원회가 요구했던 그 혁신안, 지도부, 친윤, 중진 의원들이 불출마하시거나 수도권 좀 오시죠라는 요구가 이제 수용되기 시작했다. 이렇게 봐야 됩니까? 그렇다. 아, 그렇습니까? 저는 그렇다고 봅니다. 왜냐하면은 장 의원님 같은 경우에도 다들 말씀하셨습니다만 3선하는 과정에 어려움도 많았습니다. 예. 탈당해서 흰옷 입고 다시 그 당선돼서 들어오는 등 굉장히 여러 가지 파란만장했고 저도 그 사이에 이른바 끈떨어진 의원일 때 방송도 굉장히 오래 했던 기억이 나는데요. 같이 2분이서? 예, 그렇게 했었었는데 근데 저는 보면서 참 나름대로 참 진정성이 있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 처음 기자회견 첫 말이 운명이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올 2월 2일 그러니까 국민의힘 전당대회 경선 시작하는 날은 숙명이다라는 말로 시작을 했었습니다. 아, 그랬나요? 예, 그러면서 뭐라고 제가 확인을 해봤더니만 예. 윤석열 정부 5년 동안 장제원의 개인 정치는 없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면서 정치인 윤석열 대통령 첫 비서실장을 지낸 사람으로서 숙명적으로 머물러야 할 곳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대통령께서 정계 입문한 이후에 단 한 뼘도 대통령 뜻에 어긋나거나 대통령의 뜻이 아닌 것을 행동으로 한 적이 없다라고 얘기를 했으면서요. 오로지 윤 대통령 성공을 위해 제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만 생각하고 처신하겠고 앞으로도 그러겠다라고 했었는데 그 맥락입니까? 그 얘기가 거의 그대로 아마 어제 글을 쓰시면서 내가 2월 달에 무슨 얘기를 했는지 보셨던 것 같습니다. 그때는 숙명이라고 했고 이번에는 운명이다. 대통령 그 첫 비서실장으로서의 운명 결국 윤 대통령의 승리를 그 성공을 위해서 내가 뭘 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 끝에 뭐라고 윤 대통령이 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지금 시점에서는 내가 던짐으로써 오히려 윤 대통령을 성공할 수 있다는 그런 맥락을 본다고 하면은 2월 2일에 했었던 맥락 말과 말씀과 이번에 말씀은 거의 데칼코마니처럼 일치한다. 근데 지금 최인영 변호사가 말씀하시는 것 중에서 제가 갑자기 들은 질문이 아까 2월 달에 쓴 글 중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뜻 이런 걸 썼잖아요. 그걸 딸 수밖에 없는 거다. 그럼 오늘의 불출마 선언도 윤석열 대통령의 뜻 그리고 이것은 인요한 혁신위의 요구. 그러면 윤석열 대통령의 뜻은 인요한 혁신위의 요구와 일치되는 이수현상입니까 그럼? 저는 아주 현명하신 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뭐라고 특별한 메시지가 오지 않는다 하더라도 그 맥락상 윤 대통령의 성공을 위해서 내가 뭘 해야 될지 결국 지금 내가 이른바 윤핵관이라는 사람이 던짐으로써 그 뒤에 어떤 후발적인 어떤 후방 파급 효과 이런 것을 노렸다라고 볼 수밖에 없다고 하는데요. 물론 체리 따봉 받았을 수도 있죠. 텔레그램으로. 그렇지만 그거는 우리가 알 수 없는 영역인 것이고 본인 스스로 지난번에도 일체의 당직과 선출 어떻게 보면은 임명직을 맡지 않겠다라고 했기 때문에 이 시점에서는 자기한테 마지막 남은 국회의원직조차도 던지는 그 정도의 어떤 임팩트가 있어야 윤 대통령의 어떤 지금 내년 총선을 볼 수 있다는 그런
나름대로의 고난에 찬 결단이었다. 그렇게밖에 볼 수 없고 그 의견은 구체적으로 윤 대통령이 뭐라고 하지 않다 하더라도 추정적 의사, 우리가 법적으로 얘기하는 강력한 추정적 의사로서 그렇게 느꼈을 가능성은 높다고 봅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뭐 당연히 당 내에서 국민의힘 내부 인사들이 평가를 내놓죠, 오늘요. 사실 어제 밤부터 이게 예고가 된 상황이었거든요. 그 내용 목소리 좀 들어보시죠. 어느 정도 예상을 했었습니다. 대통령과 가장 가까운 관계고 윤석열 정부 성공을 가장 바라는 분이고 대통령을 위한 길을 선택할 거다라는 생각을 했었고 나오지 않겠구나, 자기 몸을 던지겠구나 하는 느낌을 강하게 받고 있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을 만드는데 가장 진심이었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처음 상황실장을 맡아서 선거를 진두지휘하면서 마지막까지 역할했던 게 장제원 의원이었습니다. 본인이 만들었던 윤석열 정부를 어떻게든 성공시키기 위해서 할 수 있는 모든 걸 내려놔야겠다, 이런 의지를 충분히 가지고 있을 수 있겠다라는. 자, 오늘 민주당의 박성준 의원 나와 계신데요. 일단 민주당의 평가가 궁금하고, 민주당은 지금 장제원 의원 오늘 불출마 선언, 이걸로 좀 당의 뭐랄까요, 총선 앞두고 좀 긴장되시나요? 어떻게 좀 보십니까? 아니, 긴장할 수밖에 없죠. 왜 그러냐면 이제 그 새로운 어떤 변화의 물꼬를 트는 장제원 의원의 이제 불출마라는 것이 정치권에 이제 파장을 일으키고 그것이 이제 추후에 파급 효과가 있을 것 같은데, 저는 예상을 했어요. 이제 박홍근 원내대표가 이제 올해 5, 6월쯤 이제 물러나서 저희들이 몇 명이 저녁을 먹는 자리가 있었어요. 윤건영 의원, 박홍근 의원. 그러면서 저희들이 이제 얘기하면서 아마 총선 즈음에서 윤핵관이라고 하는 장제원 의원 같은 경우가 불출마나 이런 건 물러나지 않겠느냐. 그것은 왜 그렇게 예측이 됐냐면 윤석열 정권의 이 지지율이라든가 전반적인 리더십을 볼 때는 분명히 위기가 올 수밖에 없고 그 위기는 누군가와 함께 가느냐면 그들의 핵심 세력과 같이 가는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역대 정부의 공신, 창업 공신들의 운명이라고 하는 것은 그 대통령의 임기와 같이 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임기는 언제 같이 가는 거냐면 전반기에 창업 공신으로서 성공한 대통령을 만들지 못하면 쓰러져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실세라고 할 때 얻을 실을 쓰는데 결국은 뭐가 되냐면 마지막 임기와 더불어서 잃을 실자가 되는 거거든요. 실세가 되는 거예요, 진짜. 그야말로. 근데 이제 장제원 의원 같은 경우는 지금 왜 저런 판단을 했을까 이렇게 보면은 결국은 그런 거잖아요. 제가 처음에 얘기한 것처럼 이 윤석열 정권이 들어서 1년 7개월, 8개월 되었는데 국민들이 볼 때 낙제점을 준 거 아니겠어요? 첫 번째는 지난번 강서 보궐선거에서의 민심 위반이 드러난 거고 더 큰 것은 뭐냐면 장제원 의원의 정책 본고장이라고 하는 부산 민심이 지금 흔들리고 있어요. 부산 엑스포의 실패와 더불어서 또 하나가 뭐냐면 부산 한번 가보십시오. 그 얘기 저도 이제 체크를 좀 해봤는데 재벌 총수 데려다가 그냥 떡볶이 먹고 이거 그냥 저런 태도들이 진정성이 느끼지 않는다라고 하는 위기감에 상당히 팽배했단 말이에요. 그랬을 경우에 장제원 의원은 결국 뭐냐면 자기가 창업 공신 아니겠습니까? 이 정부의 성공을 위해서는 자기가 희생해야 된다는 얘기를 한 거기 때문에 그러한 진정성에 대한 부분은 저는 인정을 하는데 이게 이제 여기서 중요한 부분이 하나가 있어요. 이게 이제 극약 처방이냐 임시 처방이냐를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근본적으로 지금 장제원 의원이 불출마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왜 내몰렸냐. 결국은 윤석열 정권의 대통령의 리더십과 김건희 여사의 이런 비리 의혹에 대한 부분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냐면 혁신위원회가 왜 떴냐면 김기현 대표가 잘못했냐 장제원 대표가 잘못했냐가 아니란 말이죠. 윤석열 정권과 대통령실의 이런 리더십의 문제, 김건희 여사의 비리 의혹에 대한 문제가 근본적 원인이었고 그 혁신의 대상이 됐어야 되는 건데 혁신이 왜 잘못된 길을 걷냐? 그것은 바로 윤심 경쟁으로 갔단 말이에요. 민심 경쟁으로 가지 않았고. 그래서 근본적 원인이 여기에 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장제원 의원은 그럼 어떤 선택을 하느냐. 민심으로 다가야 되는 것이죠. 다시 윤심으로 다가가서는 결과적으로 뭐냐면 내년 총선에 있어서의 결국은 패배 원인으로서의 장제원 의원이 같은 길을 걸어갈 수가 있는 것이다. 이것이 이제 여기에서 장제원 의원의 선택이 갈림길에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지금 설명을 해주셨는데 제가 드린 질문에 막상 답을 안 하셨어요. 그러니까 민주당에서도 그럴 거예요. 다른 많은 분들이 그건 제가 처음에 뭐 없습니까라고 물어보면 그건 제가 처음에 말씀을 드렸잖아요. 장제원 의원의 저런 불출마라고 하는 것은 정책 파장이 큰 거고 보통의 이제 총선 즈음에서는 여당발 보통 이런 정계의 불출마라든가 어떻게 보면 뭐 살생부도 나오고 막 그러면서 이제 상당히 피바람이 부는 형국으로 가는 것이죠. 그것이 어떻게 되냐면 이제 야당에게도 밀려들 수밖에 없는 거고, 그럼 야당은 무엇을 할 것인지에 대한 부분을 또 내놔야 되는 것이 수순이에요. 그러니까 뭐냐면
보통 여당발 후속은 뭐냐면 야당으로 이어지는 거기 그럼 때문에 민주당에서도 이런 비슷한 모습이 있을 수밖에 없다. 그런 보시는 상황으로 겁니까? 갈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아. 왜 그러냐면 이것은 혁신 경쟁인데 그러면 새 시대에 담아낼 수 있는 어떤 인물의 상징성들을 만들어내는 건데 문제는 제가 이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불출마가 왜 되냐면 그 책임에 대한 부분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윤석열 정권을 만들었던 핵심 세력도 책임감이 있기 때문에 장제원 의원은 저는 그런 정치적인 정무적 판단을 했고 자기가 책임을 그렇죠. 어떤 문 책임을 거죠. 느꼈다는 그렇기 표현인 때문에 거죠, 있는 이게. 거고 민주당은 이제 추후에 공천 과정이나 이런 과정에서 그러면 우리는 왜 대선을 패배했고 그러면 우리가 대선을 패배한 원인과 더불어서 우리는 그럼 총선에 승리하기 위해서는 무엇이냐 그거 국민에게 답을 해야 되는 것이죠. 그거는 우리에게 또 다른 숙제가 남아있는 것이죠. 또 갑자기 더 궁금해지는 게 그 답을 놓고 책임을 얘기하실 분이 뭔가 불출마 선언 비슷한 걸 하실 분이 이재명 대표와 더해서 지금 민주당의 지도부 구성원이 아니냐 이런 질문 나오거든요. 그러면. 아니 그거는 여당과 야당이 좀 다른 것이죠. 왜 그러냐면 여당에서는 국정을 책임졌기 때문에 이 국정 실패에 대한 그러니까 제가 방점을 두는 게 장제원 의원이 불출마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저희가 5, 6월에 이미 예상을 했단 말이에요. 그것은 갔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 이제 민주당은 뭐냐면 내년 총선에 승리하기 위해서는 무엇인가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답을 내놔야 되는데 그 지도부가 그런 고민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저는 답을 내놓을 거라고 봅니다. 답을 무슨 그림인지 모르겠어요. 아무튼 답은 내놓을 것이다. 뭔가에 대해서. 안 그러면은 총선에 승리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아까 제가 혹시 지도부가 그 답을 직접적으로 몸으로 내놓는 거 아니냐는데 그건 답을 안 하셨어요. 박찬 교수님 하신 말씀 있다고. 그렇게 몰아가서는 안 되고 뭐냐면 이앵커가 얘기하고자 하는 방향을 알겠는데 이 모든 국정에 대한 책임은 사실은 여당과 집권당이 잡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책임에 대한 소재를 먼저 가는 것이죠. 알겠습니다. 야당은 그러면 승리 조건이 뭐냐 이렇게 가는 것이죠. 박찬 교수님. 이재명 대표가 쓸 수 있는 카드가 몇 개가 있는데 언제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 효과가 달라져요. 자, 지금 소위 장제원급 핵관들 중에 대장이 불출마 선언했고 이것이 야당에까지 여파를 미칠 수 있다라고 하는 게 지금 일반적인 전망이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정도로 지금 민주당에 영향력 있는 사람이 있냐라는 거예요. 가장 핵심적인 인물은 누구든지 다 이재명 대표를 떠올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자, 그런데 이재명 대표가 책임져야 될 일들이 앞으로도 몇 가지 남았어요. 뭐가 남았냐면 일단 뭐 있을지 없을지 모르겠지만 조만간 예상되는 탈당. 뭐 또는 소위 비명계의 탈당. 그리고 또 밖에도 뭐 신당을 만들고 하는 움직임들. 그런 움직임이 있고 그걸 막아야 되는 또 최소화시켜야 되는 카드가 필요한 거죠. 또 하나는 선거제 변화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준연동형 이제 연동형인데 이거를 다시 병립형으로 돌리겠다. 이게 이제 지금 움직임이잖아요. 아직 마무리가 안 된 상태예요. 그렇죠. 지금 그게. 이것이 마무리되면 또 거기에 대해서 또 책임을 져야 돼요. 그러면 이재명 대표가 나 지역구 불출마하겠다. 그리고 총선 승리에 향후 내 정치적인 운명을 걸겠다. 이 정도 선언하려면은 거의 모든 것들을 몰아서 한꺼번에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장제원 의원 불출마했다고 그래서 바로 이재명 대표에게 지역구 불출마 이렇게 얘기하면 그 카드를 지금 못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야당의 카드는 결국은 이제 쌍특검 카드이기 때문에 지금은 이재명 대표가 거취를 표명할 입장은 아니다. 아마 좀 더 시간이 걸리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이게 사실은 굉장히 큰 이 파장을 일으키는 상황이 됐잖아요. 사실은요. 왜냐하면 비중이 있는 정치였기 때문에 그리고 그 정치인이 저는 총선에 안 나갑니다라고 얘기를 꺼내놨기 때문에 지금 여야 모두 관심 있게 보고 있는 거거든요. 이런 상황에서 오늘 장제원 의원이 기자회견이 끝난 뒤에 그럼 다른 중진들은 뭐 어떻게 되는 겁니까? 왜냐하면 이른바 친윤 의원이라는 게 장제원 의원만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리고 지도부는 다른 분들도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의원들은 어떻게 되냐는 질문이 나올 수밖에 없죠. 근데요, 뭐 딱히 답은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목소리 들어보시죠. 다른 의원님들도 좀 근데 그거는 제가 얘기한 부분이니까 저는 제 거취를 제가 결정한 부분이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는 내가 얘기하는 적절치 않다고 봅니다. 짧죠? 그래서 하나 더 준비했습니다. 화면에 있습니다. 자, 당이나 소속 의원들에게 하고 싶은 말 혹시 없으세요? 이런 질문도 나왔는데 이게 나왔어요. 이런저런 정치적 해석이나 메시지 남길 생각 없다. 나 하나 희생하면 됐지. 뭐 이런 반응이 나왔거든요. 그리고 오늘 제가 장제원 의원하고 전화통화를 좀 짧게 했어요. 오늘 장제원 의원 전화통화 잘 안 되는데 어떻게 됐거든요. 짧게 전화했는데 본인이 여기서 추가적으로 어떤 괜한 말을 하게 되면 다른 의원들한테 또 부담을 줄 수도 있다. 아마 지도부나 등등등을 떠올리고 한 얘기 같은데 그런 의원에게 부담을 주는 거 본인이 원치도 않는다. 그리고 뭔가 얘기하면 할수록 자꾸만 다른 논란으로 갈 수도 있어서 조심스럽다.
이런 말을 좀 남겼습니다. 그럼 모르겠네요. 그럼 아직까지 다른 의원들은 다 보고 있을 거 아니에요. 지금 이 상황에 대해서. 근데 장제원 의원은 구체적으로 다른 의원에 관한 얘기를 하지 않은 거예요. 그 내용을. 자, 그러면 여기서 말한 다른 의원이란 대표적으로 김기현 대표를 떠올릴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겁니다. 자, 김기현 대표 최근에 무슨 기득권 놓는다 이런 얘기 좀 했거든요. 그리고 오늘도 뭐 이와 관련된 국민의힘 내부의 목소리가 좀 있었습니다. 들어보겠습니다. 저를 비롯한 우리 당 구성원 모두는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 모든 기득권을 내려놓고 사적성의 각오와 민생과 경제를 살리라는 국민의 목소리에 답해 나갈 것입니다. 말뿐이 아닌 행동으로 보여드려야 하겠습니다. 장제원 의원의 불출마를 함으로써 그동안 국민들로부터 국민의힘의 그 지도부나 윤핵관이 소위 말해서 웰빙 정당의 모습으로서 자기 보신만을 위해서 정치를 한다는 그런 이미지는 희석시켰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이후에 여러 가지 상황상 저희 지도부가 필요하다면 그리고 결코 자리에 연연하지 않는 모습을 보일 것으로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유상범 의원 얘기는 차분하게 말씀하시면 내용이 강한데요. 어쩔 수 없는 거 아닙니까? 이제는 뭐 하셔야 되는 거 이런 분위기거든요. 홍석준 의원. 네. 김기현 대표가 지금요. 뭐 언론에서는 잠행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어요. 오전까지는 잠적이었는데 그나마 조금 순하시고 잠행이라 그러거든요. 네. 왜냐하면 오늘 사실은 오후에 이 연탄 나눔 봉사가 잡혀 있었는데 그걸 불참했어요. 그 취소를 한 거고요. 내일도 의총도 있었는데 취소되고 본인 일정이 다 없어요. 지금요. 이틀 동안 지금. 그리고 좀 어디 있는지 잘 모른다고 답을 못 하고 있어요. 국민의힘 분들이. 그럼 자맹인 것 같긴 한데 뭔가 고민 중인 것 같아요. 김기현 대표 결국에는 어떤 결단을 내릴까요? 글쎄, 그 김기현 대표의 고민의 결론을 뭐 함부로 예단하기는 쉽지는 않겠습니다만 김기현 대표께서 계속 그 강조 지금까지 해 오셨던 게 윤석열 정부의 성공과 총선 승리를 위해서는 저희 국민의힘 뭐 누구라도 다 그 희생 헌신할 준비가 돼 있다. 예. 그런 어떤 전제하에 밥을 좀 뭐 너무 급하게만 취한다. 또 뭐 어떤 적당한 시기 행동으로 보여주겠다. 그런 식으로 계속해서 말씀을 좀 해 오셨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런 것이 어떤 식으로 이제 나타날 것인지에 대해서는 함부로 좀 이렇게 말씀드리기가 좀 상당히 어렵습니다만 그러나 본인이 지금까지 하신 말씀에 대해서 저는 장제원 의원의 오늘 불출마 선언에 의해서 조금 더 본인이 생각했던 시간표보다 조금 더 좀 당겨질 어떤 그럴 가능성이 많겠다. 예, 그런 좀 생각이 들고 그 이전부터 저도 계속 말씀을 좀 방송에서 우리 MBN에서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만은 혁신이가 희생으로 나올 때부터 그 희생이라는 아젠다를 던질 때부터 아마 김기현 대표께서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심각하게 고민을 좀 많이 해오고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평소 본인이 생각했던 스케줄보다 조금 오늘 장제원의 저 모습 때문에 좀 담겨서 뭔가를 내놓을 것이라고 보시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근데 그 내놓을 내용에 대해서는 조심스럽다? 그렇습니다. 예. 자, 화면 좀 보겠습니다. 방금 전에 뭐 오늘 일정 취소하고 어제 일정 취소하고 대변인하고도 연락이 안 된다 화면 나갔잖아요. 그 내용이 오늘 좀 나온 거고요. 그리고요. 다음 화면 하나 더 있습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지금 이게요. 오늘 좀 일부 보도를 통해서 조금 알려진 거예요. 조금. 보면 윤석열 대통령이 이른바 김장연대라고 있었잖아요. 이게 전당대회 때. 여기에 김장은 김기현, 장제원 뭐 이런 표현이었거든요. 근데 김장연대에 용기 있는 희생을 당부했다. 이렇게 알려졌다라고 보도가 됐습니다. 출국 전에. 용기 있는 희생을 좀 해주세요. 이렇게 당부를 전달했다는 거예요. 김장. 그러면 오늘 그 김장의 장제원 의원은 뭔가 반응을 확실히 보였습니다. 그럼 남은 건 김기현 대표가 일단 나오는 거 아닙니까? 자, 그럼 어떤 선택이냐는 거죠. 최진영 변호사. 가장 궁금한 건요. 저기 있어요, 벌써. 당대표직을 사퇴하는 부분과 아니면 불출마를 역시 장제원처럼 하는 부분과 아니면 둘 다 하는 부분. 이거 어떻게 봐야 됩니까? 산수로 하면은 4가지 경우의 수가 있는 건 아니겠습니까? 아, 4가지 각각 하고. 그렇죠. 그러니까 당대표와 국회의원 둘 다 가져갈래? 아니면 거꾸로 둘 다 내놓을래? 둘 다 내놓을래? 아니면은
당권은 가져가되 내년 총선은 불출마하되 아니면 거꾸로 당권은 유지하면서 불출마. 내년에 울산에 가서는 출마를 하겠다. 이런 견해가 있을 수 있는 건 아니겠습니까? 그걸 두고 지금 아마 뭐 댁에서건 모처에서건 지금 고민을 하고 있을 것 같은데. 고민의 지점을 알겠는데 뭐냐가 궁금한 거죠 지금. 뭘 것 같습니까 지금? 어떤 결론이 가장 근접할 것 같습니까? 결국 그 장제원 의원이 답을 이미 줬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내가 남은 한 가지 그냥 다 헌신함으로써 내년 윤석열 대통령에게 힘을 실어주고 내년 총선을 승리하겠다. 그 목적에 가장 부합한 결정을 해야 되는 거겠죠. 그렇다고 한다고 하면은 저는 사실 조금 더 여당이기 때문에 질서 있는 쪽으로 가야 된다라는 쪽에 여전히 방점이 있긴 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미 지금 그 장제원 의원이 완전히 다 던져버렸지 않습니까? 이 상태에서 하나 챙기고 하나는 뭐 버린다 이렇게 해서 얼마나 국민들에게 감동을 주겠습니까? 그렇다고 하면은 아마 지금 그 김기현 대표께서는 둘 다 던지는 것을 깊이 고민하고 있고 내일 정도면은 어떤 식으로 답을 내놓을 것이다 저는 예측하는데요. 물론 다 던질지는 저는 아직 모르겠습니다. 그거는 본인의 오롯한 정치적 선택인 것인데 국민들의 눈높이에 맞는 정말 그런 선택을 한다고 하면은 국민의힘이 다시 살 가능성이 저는 있다고 봅니다. 내일쯤에 두 가지를 다 던질 것 같다라는 게 최인현 변호사의 전망이셨어요. 박성준 의원님. 이렇게 되면은요. 지금 다른 친윤 의원들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거를 이제 한번 봐야 되는데 윤석열 대통령과 집권 시나리오를 이제 쭉 봐야 되는 거 아니에요? 대통령이 당선이 되고 나서 이준석 대표를 몰아낸 거 아니겠습니까? 몰아내서 정진석 비대위원장을 통해서 그 다음에 이제 당대표 선출을 한 거 아니에요? 그건 뭐냐면 윤석열 대통령과 이 집권 세력이 다음 총선을 이런 체제로 가겠다라고 하는 시나리오를 만든 거 아니겠어요? 그 시나리오 중에 하나가 뭐냐면 김장연대였단 말이에요. 김기현, 장제원 했는데 여기서 이제 패착이 일어나는 거예요. 김기현이라고 하는 당시 후보가 당대표 후보가 최하위였단 말이에요. 최하위였는데 예를 들어서 나경원 날리고 권성동 날리면서 권성동을 날렸는데 뭐였냐면 그 안에 권력 투쟁이 있었다는 말이에요. 무리하게 김장연대를 통해서 김기현 대표를 만들어서 이번 2024년 총선 체제까지 집권 시나리오를 만들어서 안정적으로 가겠다라고 하는 것이 윤석열 대통령과 그 집권 세계의 생각이었고 그것이 실천에 옮겨왔단 말이에요. 근데 결국은 뭐가 됐냐면 거기에 가장 주축이었던 장제원이 무너지고 김기현 대표 체제까지 무너진다라는 것은 뭐냐면 윤석열 대통령이 당부했다는 거 아니에요? 이건 뭐냐면 실패를 자인한 거예요. 완전 집권 시나리오가 자체가 이제 무너졌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했을 경우에 추후에 다시 이제 새로운 시나리오를 쓰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뭐냐면 장제원 카드를 쓸 수밖에 없는 것이죠. 장제원 카드는 어떤 카드를 쓰냐? 실제 전면에는 나서지는 않지만 부산 민심이 저렇게 떠났을 때 부산을 다독거리고 선거 체제를 만들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왜 그러냐면 이 국민의힘의 집권 아성은 TK와 PK인데 PK가 한 축이 흔들렸을 경우에 그 다음은 어떻게 되느냐? 결국은 레임덕이 가속화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한 측면에서의 장제원 의원이 한 역할을 할 것이고 총선에서 그림에 있어서 역할을 하는데 그럼 김기현 대표를 과연 어떻게 할 거냐? 여기서는 상당히 고민이 있을 것 같아요. 왜 고민이냐면 결국은 저렇게 당부했다라고 하는 것은 새로운 체제로 가겠다라는 건데 그러면 당대표를 뽑을 수 있느냐에 대한 부분이 있는 거고 비대위로 갈 수 있는 거냐. 또 하나는 뭐냐면 공천관리위원회와 중앙선대위 체제를 통해서 선대위 체제로 갈 거냐. 여기에 이제 갈림길에 있는 건데 지금 봐서는 버리는 카드로 온 것 같아요. 김기현 대표 체제를 봤을 때는. 저는 상당히 김기현 대표 체제를 유지하는 가운데 연착륙을 통해서 선대위 체제로 가지 않겠느냐. 그러면서 관리형으로 김기현 대표를 가고 실제 총선에 있어서의 유효한 세력은 또 다른 세력이 있겠구나. 이렇게 생각이 들었는데 결국 김기현 대표를 물러나게 하면서 다시 그림을 그리는 쪽으로 가는 총선 재판, 판자비를 어떻게 갈 건가에 대한 답을 이제 내놓겠죠. 그렇지만 장제원 의원은 상당히 영향력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세 분 말씀 들어보니까 일단 김기현 대표는 대표직을 계속 갖고 유지한다. 이게 쉽지 않을 거라는 게 공통된 말씀들이거든요. 자, 그럼 박찬 교수님. 그럼 여기서 지금 궁금한 점이 딱 떠올랐습니다. 뭐냐면 지난 주말 사이에요. 국민의힘 내부의 중진 의원들 몇 분이 김기현 대표를 보고 사퇴해야 된다고 주장을 했어요. 그러자 초선 의원들이
그 중진 의원들 지금 화면 나갑니다 지금. 어디 지금 좀비 정당이란 망언을 당하는 드나 자살 특공대냐 부채질하느냐 뭡니까 지금 엄청나게 조선 의원들이 그 중진 의원들을 공격했어요. 근데 지금 분위기가 이렇게 됐습니다. 그럼 이분들은 이 조선 의원들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러면? 분위기 파악 못한 거죠. 완전히 시그널을 간단한 답인데요. 네, 시그널을 예. 완전히 잘못 읽은 겁니다. 사실은 어저께까지만 하더라도 지금 당을 갖다가 존중하는 소위 김기현 체제가 아무리 힘 빠졌어도 좀 김기현 체제를 좀 존중하면서 뭐 비대위 중심으로 가서 선대위 중심으로 가더라도 좀 그렇게 가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전망이 우세했습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그랬어요. 그렇죠. 어제까지만 그러다 보니까 이걸 보고 대통령이 이제 김건희 여사 특검 올라오고 이러면 당의 도움이 필요하고 이러니까 좀 당을 존중해 주면서 가는가 보다 이렇게 봤으니까 김기현 체제가 있어야지 김기현 대표가 있어야지 소위 대폭물갈이 공천 여기로부터 자신들이 자유로워질 수 있는 거거든요. 조금이라도 쉽게 말해서 내리꽂아서 소위 낙하산으로 오는 게 아니라 그나마 경선이라도 해볼 수 있는 그런 거를 김기현 대표가 있어야 한다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무슨 소리냐 지금 김기현 대표 중심으로 그렇습니다. 모아야지 이렇게 했는데 어제 표현들이 대단했거든요. 그렇죠. 근데 어젯밤에 소위 말해서 이 장제원 의원이 어젯밤에 사실 거의 이거는 천지개벽을 한 거예요. 시그널을 용산의 시그널이 그거 아니다라고 딱 보여준 겁니다. 그러니까 명분을 갖다가 지금 장제원 의원이 다 가져가 버렸어요. 그러면 김기현 대표는 지금 명분, 실리도 잃어버렸고 명분도 잃어버렸습니다. 그런데 그거를 지지했던 초선 의원들은? 하룻밤 만에 지금 아무 말 못하고 있잖아요. 만약에 이 상태였으면 지금 분위기는요. 거의 김기현 대표, 당대표고 뭐고 다 내려놔야 되는 분위기거든요. 지금 저기 홍준표 대구시장 오늘 또 안 빠지시고 또 글을 하나 올렸는데 저 뒷부분이요. 뭐 장제원보다 훨씬 더 큰 책임감 느끼게 할 사람들은 눈 감고 뭉개고 근데 밑에 보면 한술 더 떠 철부지 애들까지 이거 누구 생각하면서 쓴 걸 같죠? 김기현 체제를 옹이하려고 했던 초선들 자신들의 공천 어떤 영향력을 최대한 가져가고 싶었던 이 초선들의 그 잘못된 시그널 인식 이게 결국은 어제 정말 해프닝을 만든 거죠. 해프닝. 하룻밤 사이에 뭐가 이렇게 분위기가 확 그렇죠. 바뀔 수도 있군요. 이런 상황이 됐습니다. 자 지금 장제원 의원 얘기를 하면서 친윤이라는 어떤 이 평가가 있었잖아요. 그리고 장제원 의원의 지역구는 부산이에요. 그리고 장제원 의원도 언론 인터뷰에서 살짝 비쳤지만 당 지지율이 여의치 않은 상황에서는 항상 희생할 각오를 하고 있었다라는데 그 각오가 이제 나타난 겁니다. 여기에 당 지지율이 나오죠. 요새 지지율 얘기하면요. TK를 제외한 나머지 지역, 특히 PK급 지역의 국민의힘 여당에게 좀 심상치 않다. 이런 얘기가 좀 계속 나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근데 한때 PK의 맹주로 꼽히셨던 여당 인물이 있습니다. 김무성 전 대표. 뭘까요? 조금 오늘 심상치 않은 내용이 좀 나오는데 우선 최근에 김무성 전 대표가 당에 대해서 여러 가지 쓴소리 좀 많이 했습니다. 그중 한 대목부터 좀 들어보겠습니다. 우리 당이 이렇게 약해지고 어려움을 겪고 당이 분열되고 보수가 분열되는 모든 원인은 잘못된 공천입니다. 대통령과 권력이 국민에게 져주는 그런 모습을 취해야 되고 여당은 야당에 지는 모습을 보여야 됩니다. 대통령이라는 권력자 주변에 그 권력을 독점하고 향유하는 사람들이 몸을 던져서 당을 위해서 희생해야 됩니다. 저런 얘기를 한 달 좀 못된 그 시점에 얘기를 좀 했었거든요. 그런데 화면 좀 보겠습니다. 오늘 이런 보도 나왔고요. 뉴스와이드도 오늘 전화통화가 됐어요. 제가 통화해서 여러 가지 질문을 던졌는데 이런 얘기를 김무성 전 대표가 꺼내놓으시더군요. 주민들, 그러니까 지금 김무성 전 대표가 원래 영도구였잖아요, 부산에. 근데 지금 이제 중구 영도 이렇게 돼 있는데 거기에 다시 출마할 수 있다는 얘기가 나왔어요. 그래서 이걸 질문을 한 거죠. 그랬더니 주민들의 총선 출마 요청이 너무 많다, 지금. 그러면서 다들 부산 지역 그리고 중구 영도 이 지역구에 대한 걱정이 많다. 이 걱정의 한켠에는 민주당이라는 어떤 위협적인 존재가 있다는 게 전제가 될 거 아닙니까? 걱정이 많다. 그래서 중영도 출마 고민 중이라고 얘기를 꺼내놨습니다. 부인을 하지 않았어요. 고민하고 있다 그랬어요. 그리고 여러 가지 당의 상황을 좀 보면서 결정을 하겠다고 했습니다. 최진영 변호사. 네. 이게 일단 유권자들이 요청이 많다 출마해달라는.
이거는 어떤 배경에서 그런 요청이 나왔다고 보십니까? 제가 두세 주 전에 예. 저녁에 한번 만나 뵙고 식사를 한 적이 있습니다. 두세 주 전에. 네. 그러면서 내년 총선에서 공천이 진짜 중요하다. 그래서 우리는 나뉘지 않아야 된다 하시면서 민주당은 분당될 가능성이 매우 크다. 뭐 이런 얘기를 저한테 얘기를 해주셨는데요. 그 얘기를 하시는 과정에서 본인의 거취에 대해서는 특별히 말씀은 없었어요. 예. 다만 제가 그때 뵙고 나서 한 그 다음 주 됐더니만 이게 영도 쪽에서 뭐 사람이 왔다 갔다 한다 그런 얘기가 제가 들었단 말이에요. 근데 오늘 그 얘기가 뉴스로 나오는, 그러니까 이른바 지라시에서 이제 뉴스로 떠오른 걸 보면은 표면 위로 드러난 거예요, 이제. 아시다시피 지금 같은 경우에는 황보승이 그 의원이 있었었는데 거기는 개인적인 여러 가지 그 문제 때문에 뭐 탈당 내지 출당이 되고 거기에 이제 앞으로 이제 새로운 리더십이 서야 되는데 아시다시피 김무성 대표는 6선입니다. 만약에 이번에 너무 어마어마한 7선이 되는 것인데 과연 이렇게 그 무성대장이라고 할 수 있는 김무성 YS계가 다시 들어오는 것이 맞는지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논란이 클 겁니다. 그것이 과연 서울과 경인 지역의 어떤 그 도움이 되느냐 이런 부분은 정책적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지역에서의 요청은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그렇지만 과연 서울과 전국적인 어떤 그 구도를 봤을 때 과연 공천장을 줄 것인지 마치 본인도 이제 공관위 앞에서 서서 인터뷰를 할 그 정도의 어떤 결심을 실 것인지 아직은 조금 더 지켜봐야 되는 것이 아닌가 저는 생각합니다. 홍석준 의원님. 네. 좀 뭐 비슷한 질문인데요. 김무성 대표가 출마를 고민하는 가장 큰 이유는 내년 총선을 걱정하는 목소리가 많더라. 그리고 주민들이 본인 보고 출마하는 요청이 너무 많기 때문이다. 이게 두 가지로 볼 수 있어, 크게. 그러면은 그렇게 두 가지 이유가 등장한 배경은 지금 국민의힘 당 지도부의 리더십이 흔들흔들하는 이 상황 때문인가? 아니면 부산 민심 자체가 여당 입장에서 심상치 않기 때문인가? 어느 쪽으로 봐야 되는 겁니까? 저는 두 가지 다 그 김무성 그 전 대표가 생각을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무성 전 대표 같은 경우는 지금 뭐 정치를 뭐 직접 뭐 여의도는 안 계시지만 바로 강건은 마포에서 마포 포럼이라는 구성에서 전 의원 한 60명 계속해서 이제 포럼을 통해서 꾸준히 지금 뭔가 행사가 있죠. 정치적인 어떤 그런 어떤 어드바이스라든지 만남을 지속을 하고 있는데 그런 측면에서 특히 이제 중영도구의 그 주민들이 황보승 의원 이제 후임으로 그런 뭐 출마 권유 이런 건 아마 많이 하실 것 같습니다. 정치적인 어떤 또 큰 어른이고 하기 때문에 지역의 어떤 발전적인 면에서는 아무래도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는 주민들도 많이 계실 겁니다. 그런데 결국은 이제 주민들 생각과 또 당 전체의 입장을 봤을 때 과연 지금 장제원 의원의 불출마 선언으로 당이 이렇게 혁신하는 모습을 보이는 와중에 또 이제 김무성 의원 같은 분이 들어오는 게 당 전체적으로 어떤 영향을 전체 국민들에게 미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당 지도부나 앞으로 있던 공관위에서 많은 좀 고민이 좀 필요한 사항인데 그건 민주당도 마찬가지로 지금 이제 뭐 박지원 의원이라든지 정동훈 의원 지금 올드보이들이 이미 뭐 뛰고 계시다는 소문이 파다합니다. 지금요. 더 나아가서는 뭐 추미애 의원이라든지 이런 분들도 많이 계신데 뭐 그런 면에서 저희도 김무성 의원의 출마 여부에 대해서는 좀 신중하게 판단해야 될 문제가 아닌가 좀 생각이 듭니다. 아직까지 일단 고민 중이란 입장만 나왔어요. 그리고요 지금 말씀하시는 간에 이준석 전 대표가 지금 김기현 대표 관련해서 어떤 입장 생각을 또 글로 공개적으로 올렸다 그러는데 이거예요? 이게 무슨 소리입니까? 용산에는 말 못하면서 김기현 린치하는 당신들 뭐가 없다고? 네 가지가 없다고 이렇게 얘기해서 이거 누구한테 얘기한 얘기입니까 지금 이게? 뭐 윤핵관들이겠죠. 저건 당원들이 뽑은 대표면 마음 다치 않도록 닮으시라. 아니 얼마 전까지 김기현 대표하고 이준석 대표는 별로 안 좋은 것 같아요. 굉장히 두두두하네요 지금요. 굉장히 두두라는 약간 보기 드문 현상인데 이거는 박성준 의원이 이거 어떻게 봐야 됩니까? 제가 몇 가지 좀 이걸 해석을 해서 좀 접목을 해서 좀 설명을 좀 드리고 싶은데요. 이제 그 김무성 의원은 저는 이제 자기의 출마 의지는 있겠지만 저는 장제원 의원의 불출마 선언으로 김무성 전 대표의 출마는 이미 꺾였다. 여지가 없다. 공간이 없다. 이렇게 그렇게 되는 거고요. 그것은 예고한 거고요. 그것은 자신의 어떤 생각이 그럴지라도 전반적인 분위기는 장제원 불출마로 이미 이거는 끝난 이슈가 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이준석 대표의 얘기를 잘 새겨 들어야 되는 거예요. 이거 뭐냐면 역대 우리나라 모든 대통령 체제하에서 예. 초기는 어떤 형태가 이루어지냐면 정당에서 당 후보를 만들어서 정권을 획득을 했잖아요. 예. 그러면 획득을 하면 국정 아젠다와 인사의 모든 정책을 누구랑 파트너를 이루어지냐면 정당하고 하는 거예요. 당대표와 예. 더불어서 이렇게 같이 만들어가는 그렇죠. 예. 협업을 통해서 어공이 정책 아젠다를 제시하고 늘공이 따라가는 형태였는데 예. 윤석열 정권은 어떤 특징이 있냐면 우리가 얘기하는 정당에서 훈련받았던 사람은 다 배제가 된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그러면서 사실은 검찰과 기재부 출신들에 의한 정권, 그러니까 우리가 얘기하는 시험에 의한 시험을 본 사람들이 예. 선택받지 않은 사람들이 권력을 장악하는 신주류를 만들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러면서 정당은 어떻게 되냐면 국힘당은 예. 대통령실의 하부 조직으로 됐단 말이에요. 예. 그런데 실제 누가 움직였냐면 대통령실의 하명 정치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어떻게 된 거냐면 김기현 대표가 무슨 권한이 있어서 여의도에 다 소문난 거 아니에요. 김기현 대표 어떤 결정을 내릴 수도 예, 없고 어떤 선택 이런 얘기가 있단 말이에요. 선거제에 예를 들어 협상을 한다. 아니면 정당에 중요한 일이 있다고 하면은 김기현 대표와 윤재욱 원내대표가 결정을 못 한다는 게 여의도에 아주 소문난 거 아니에요. 대통령실에 인가를 받아야 한다는 거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용산의 출장소 역할밖에 못했기 때문에 이준석 전 대표의 저 말은 뭐냐면 실제 김기현 대표가 그렇게 당할 수 있는 거냐. 예. 막 흔들어 놓고 예. 그 얘기를 볼 때 역대 모든 정부에서의 집권 초반기와 윤석열 정권은 아주 특이한 현상인 거예요. 이거는요. 그것이 뭐냐면 다음 총선까지 이어지기 때문에 총선 자체에 부담이 되는 겁니다. 대통령실이. 그걸 우리가 잘 알아야 되는 것이죠. 최인영 변호사, 지금 이준석 전 대표는 김기현 대표 이제 동병상련이다 이거를 말하는 겁니까 지금? 갑자기? 저도 좀 전에 이제 페이스북 글을 올려봤는데 예.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결국 그 김기현 대표하고 당신들은 공범 아니냐. 똑같이 해가지고 그 당 대표를 넘어서 대통령실에 할 말 제대로 못했던 사람들이 이제 어떻게 보면은 실질적인 그 지난 강서구청장 선거 때 뭐 공천은 결과적으로 도장을 찍어줬지만 그 결정이 과연 김기현 대표의 결정이냐 오히려 용산 결정이 아니냐 그때에 대해서 용산에 대해서 얘기하지 못한 사람들이 왜 김기현 대표에 대해서 저렇게 지금 와서 쏘아붙이느냐 이런 얘기를 하면서 동병상련적인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제일 마지막에 뭐 영어로 한마디 써놨더라고요. 뭐라고요? 당신은 그 지위에 인사를 하지 사람한테 인사를 한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알듯 모를 듯한 그런 영어를 썼는데 아마 내일은 또 그걸 가지고 또 한참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래요? 그런 글이 있어요? 제작진 보고 좀 찾아서 좀 올려보라고. 예, 제일 마지막에 보면은 You 보다가. salute the rank, not the man이라는 그런 얘기를 쓰고 있는데 결국 지금에 있어 가지고는 누가 당 대표가 되건 용산에 대해서 제대로 할 말 못한다고 하면은 그 당은 앞으로도 누구를 모신다 그렇죠. 하더라도 그렇게 될 것이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저는 다른 건 모르겠는데 이번에 어떤 이준석 대표의 얘기는 좀 귀를 기울여야 된다. 다만 본인도 좀 잘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군요. 지금 그 영어로 된 거 찾았나요? 좀 봤으면 좋겠는데요. 뭐라고 썼습니까? 그 영어를. 자, 화면에 나갑니다. 이렇게 영어로. 어렵네요. You salute the rank. sallute니까 그러니까 뭐 이게 예의를 표한다 이런 뜻이 되잖아요. 인사. 그러니까 the rank, not the man. 그 자리에다 고개를 숙인 거지 사람의 숙인 게 아니다. 이것도 의미심장하네. 또 있습니까? 그게 요 끝입니다. 글을 남겨놨군요. 예. 알겠습니다. 여러 자리를 가지 보고 한 거죠? 되겠네요. 이 김기현 대표 자리를 자리를 봤다 보고 뭐 한 그 거죠. 소리네요, 자리를 지금. 보고. 결국. 낙점을 받았기 때문에. 자, 여당과 관련된 주제 다각도로 다양한 인물을 가지고 분석을 좀 해드렸습니다. 벌써 시간이 훌쩍 지났는데 다음 주제는요. 이표현, 사쿠라. 오늘도 여전히 정치권에서 회자되고 뒷말이 정말 짙게 남았습니다. 지금 그 주제로 가보죠. 사쿠라 말하자 단박에 김민세. 이거 옛날에 정치권에서 많이 났던 표현인데 다시 등장했네요. 여기 새는 진짜 날아다니는 새를 뜻하는 거거든요. 철새. 오늘 김민석 의원, 이낙연 전 대표의 최근 행보를 비판하면서 사쿠라라는 표현을 다시 한번 썼습니다. 들어보시죠. 이낙연 신당론은 결국 윤석열 검찰 독재의 공작 정치에 노란하고 협력하는 사이비 야당, 즉 사쿠라 노선이 될 것입니다. 왜 선거 준비에 절박한 당과 동지들의 에너지를 뺏고 선거를 방해합니까? 내일도 신당 얘기를 할 거면 오늘 당장 나가십시오. 구차한 정치 행태가 신당에 맞습니까?
검찰 독재의 협조자로 기록되실 겁니까? 이낙연 전 대표는 사쿠라 노선을 포기하시기 바랍니다. 분위기가 말하는 분위기가 험악하고 심상치 않아요. 이낙연 즉 사쿠라 노선 이렇게 된 거잖아요. 그런데 이 사쿠라 얘기가 어제도 했습니다. 그리고 이낙연 전 대표가 이에 대한 어떤 반응도 살짝 보였죠. 들어보시죠. 일종의 정통 야당과 다른 사쿠라 노선인데 선거한 적이 없습니다. 이낙연 전 대표가 민한당 이후에 실패해왔던 이런 사쿠라 노선을 답습할 우려가 있어 보이기 때문에 제가 분명하게 초반에 지적하는 것이 좋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일일이 대꾸할 가치를 안 느낍니다. 박찬 교수님, 일단 사쿠라 이거 무슨 일본말 같은데 이거 무슨 뜻입니까? 이게 정치권의 원래 뜻은 뭐고 정치권으로 넘어오면서 무슨 뜻으로 된 겁니까? 사실 뭐 TV를 보시는 60대 이상의 어르신들은 이 사쿠라라고 하는 표현을 너무 익숙하게 들었어요. 과거에는 언론이나 방송에 사쿠라? 야당이 정치인들 사이에서는 요즘엔 잘 굉장히 안 쓰죠. 많이 쓰였습니다. 요즘엔 잘 안 쓰죠. 근데 50대 이하는 처음 들어보는 얘기일 거예요. 사쿠라가 일본말 아닙니까? 그렇죠. 벚꽃이라는 거죠. 예. 벚꽃이 한때 피니까 굉장히 예뻐 보이고 그런데 금방 지잖아요. 과거의 야당은 군부 독재에 저항하는 유일한 합법 세력이었습니다. 예. 그러니까 군부 독재에 저항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정말 진정성 있게 저항해야 되죠. 그런데 야당 인사들 중에 겉으로는 군부 독재에 저항하는 것 같은데 속으로는 결국은 소위 여당 또는 여권 또는 권력에 야합하는 뒤로는 야합하고 또는 변절하고 이런 정치인들이 과거에 있었거든요. 뭔가 속셈이 있고 약간 겉과 속이 다른 듯도 하고 뭐 그렇죠. 이런 뜻입니까? 그러면은? 그런 좀 소위 말해서 당시 군부 독재에 저항하는 야당에 걸맞지 않는 행보를 보이는 겉과 속이 다른 그런 정치인들을 야당 내에서 싸잡아서 비판할 때 사쿠라, 너는 사쿠라다. 그럼 지금 진정한 야당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전 대표 김민석 의원은 사쿠라로 보는 겁니까? 그렇죠. 지금 다음 총선을 소위 윤석열 심판론으로 지금 치러야 되는 상황인데 이 심판론을 흐트러뜨려서 반 이재명을 거기다 끼워 넣으려고 하니까 전선을 흐트리는 소위 말해서 과거로 따지면은 반독재 전선을 흐트리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사쿠라랑 다를 게 뭐가 있냐 이렇게 이제 나오는 이 표현을 갖고 이제 뒷말이 많은데 이 표현을 쓴 거를 어떻게 좀 평가하시겠습니까? 그 사쿠라는 표현이 과연 지금 먹히겠냐라는 거죠. 저는 그러니까 이해는 해요. 하고자 하는 말의 취지는 공감을 하겠는데 사쿠라라고 하는 표현이 너무 올드해요. 지금 50대 이하는 모릅니다. 사쿠라가 뭔 뜻인지 몰라요. 또 하필 또 일본말을 씁니까? 그렇죠. 이런 소리도 있더군요. 그건 좀 본인이 정치인으로서 국민들에게 다가가. 저는 항상 지금 선거를 앞두고 정치인의 용어는요 대중의 용어를 써야 돼요. 자신들의 용어를 쓰면 안 됩니다. 그런 면에서 본다면은 지금 민주당에게 가장 표를 많이 던질 수 있는 세력이 누구냐 또는 중도층을 끌어당기기 위해서는 이제 이낙연 전 대표를 어떤 식으로 비판하거나 해야지 이게 대중들에게 먹혀 들어갈지를 고민을 하고 좀 발언을 해야 되는데 그런 점에서 보면은 사쿠라라고 하는 용어가 50대 이하에게는 너무 생소하다. 그리고 뭐 이게 뭔 뜻인지 잘 모르겠다. 이게 좀 소위 말해서 말 한마디로 은유법이라고 하는 거 공감대를 이끌어내는데 공감대를 과연 이끌어낼 수 있을까? 그런 측면이 있는 거죠. 아무튼 갑자기 사쿠라라는 표현이 정치권에 등장해서 좀 여러 말을 낳고 있는데 이와 관련해서 이제 민주당이 이제 비명계라고 하시는 분들이요. 반응이 안 좋았습니다. 도대체 사쿠라가 뭡니까? 약간 이런 분위기의 말들을 좀 했거든요. 들어보시죠. 뭘 가지고 정통 노선이라고 말하는지 잘 모르겠고 딱 들은 일감은 이거 셀프 디스다. 철새, 뭐 김민세 뭐 이런 별칭이 붙었습니다. 16년 만에 들어와 가지고 처음에는 이제 추미애 대표 쪽으로 분류가 됐었는데 어느새 보니까 지금 완전 친명 전사가 돼 있어요. 과연 사쿠라라고 말할 자격이 있는가? 민석 의원 그러면 안 돼요. 이재명 대표 말이라면 아무것도 못하고 방패 역할을 하고 있잖아요. 부끄러워하고 양심의 가책을 못 느낍니까? 아니 그런 자신들의 모습은 성찰하고 반성할 생각을 안 하고 인간적으로 인격적으로 그렇게 모욕적인 말을 하는 건 그분들의 인성에 대해서 기본적인 깊은 회의를 갖게 합니다. 그러면 안 되죠, 사람. 박성준 의원님. 그러니까 이게 사쿠라는 표현이 뒷말 나면서 김민석 의원이 과거에 뭐 탈당해서 다른 진영을 돕고 뭐 대선 때 이런 얘기를 꺼내면서 아니 과거에 별명이 있으셨어요? 본인 별명? 본인이 이런 얘기할 자격이 있으세요? 이 분위기인 거네요. 지금 질문 나온 게 이거 어떻게 봐야 됩니까? 이제 김민석 의원은 그런 얘기를 했잖아요. 이제 2002년 당시에 이제 정몽준 단일화 과정에서
노무현 대통령 말씀하면서 이회창을 막기 위한 어떤 전략적 선택이었다. 그 충정을 이해한다. 이렇게 한 부분에 대해서 노무현 대통령의 저서에 그걸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리고 이제 이 김민석 의원이 그 이후에 18년을 풍찬 노숙을 했어요. 사실 그 결정으로 굉장히 어려움을 겪은 거죠. 저도 이제 김민석 의원은 이제 예전부터 알고 이제 국회 와서도 좀 많이 했지만 2002년입니다. 그게 2002년에부터 해서 18년 동안 그야말로 저 험난한 정치 인생을 살고 2020년에 복귀했고요. 그러면서 지금 김민석 의원은 상당히 이제 전략통이고 또 정책통이면서 그래도 여의도에서 고수 정치인으로 다들 통하는 의원이란 말이죠. 그렇다면은 이제 그건 뭐냐면 지금 이 시점에서 김민석 의원의 이제 언어라고 하는 것은 내년에 총선이라고 하는 것은 단일 전선을 형성해 통해서 윤석열 정권에 대한 심판 그리고 이 역사적 퇴행을 막기 위해서 선거를 치러야 되는 건데 그렇지 못했을 경우에 그런 책임을 누가 지겠느냐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의 저는 엄중한 경고라고 저는 봐요. 그렇기 때문에 뭐 김민석 의원에 대해서 또 다른 뭐 원칙과 상식에 있는 의원들이 저렇게 공격을 하는데 비판을 했죠. 저는 정치는 공통분모를 만드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민주당과 우리 민주당 지지자 그리고 중도층에서 어떤 부분을 지지하느냐 저는 결국은 저는 윤석열 정권의 이러한 무도한 정권에 대해서 심판론으로서 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저는 민주당 지지에 있는 분들 중도층이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고 봅니다. 그것이 여론지형에도 그대로 나타나고 있는데 그렇지가 않은 가운데에서 우리 총뿌리를 우리 민주당에 다 이렇게 뿌려서 분열을 했고 그러다가 그 분열의 언어들을 쓰다가 이상민 의원은 탈당한 거 아니겠어요. 그런 것이 과연 공통분본을 만들고 명분이 있느냐. 여기에 대해서 저는 그 김민석 의원이 강한 경고성 메시지를 준 거라고 저는 봅니다. 저 다른 분 얘기할 거는 없고요. 제가 뭐 지금 아까 영상에도 있었고요. 지금 박성준 의원님 말씀하신 것도 있지만 과거에 그 논란이 됐던 그때 그 판단으로 18년이라는 세월을 고생하게 만들었던 그 순간의 영상들 그리고 그와 관련된 목소리들이 있거든요. 들어보겠습니다. 그때 노무현과 정몽준이 합치면 이길 수 있다는 얘기가 나왔습니다. 후보 단일화를 하고 당에 돌아오겠다 이렇게 해서 실제로 단일화를 하고 이제 민주당으로 복당을 했고요. 노 대통령이 그 당시 김민석이가 아마도 후보 단일화를 해야 이길 수 있다는 생각, 충정이었다고 표현을 그랬을 것이다. 그러나 그것은 김민석 본인에게는 참 어려운 결과를 가졌다. 딱 이렇게 쓰셨고 새들이 저 때문에 손해를 많이 봤죠. 제 얼굴이 있고 저한테 새 몸통을 단 사진이 한 면짜리가 나오고 그랬어요. 자, 홍석준 의원 지금 보면서 많이 우셨는데 아무튼 새 얘기하니까. 근데 이제 사쿠라는 표현이 굉장히 사실 모욕적일 수도 있고 사실은 이게 일반인 사이에서 갑자기 나이 드신 분들끼리 누가 사쿠라로 얘기하면 거의 멱살 잡는 수준까지 갈 수도 있는 거잖아요. 이거는요. 이게 오히려 이낙연 전 대표의 탈당 또는 신당 창당의 어떤 명분만 더 쌓아주는 거 아닙니까? 이런 표현 자꾸 나오는 게요. 김민석 의원이 이제 그 강성 지지층을 좀 염두에 두고 이낙연 대표에 대해서 비판을 했는데 사실 수박보다 더 센 표현 아닙니까 이거는? 표현 자체가 좀 잘못됐죠. 사실은 민주당이 비이성적으로 참 일본을 싫어한다고 하죠. 토착격을 하면서. 그런데 보면은 또 일본을 굉장히 좋아하는 면도 많은 것 같아요. 이런 표현을 말도 없는 사쿠라로 표현을 쓰고 또 김민석 또 의원이 또 송영길 대표하고 또 뭐 2000년 또 새천년 NHK 같이 주점에 간 거 아닙니까? 갑자기 또 그 얘기를 또 하시네.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또 무력이 없다 그런 식으로 또 뭐 디펜스도 있지만 박영선 의원 뭐 도쿄 집이라든지 또 김영주 의원 골프 가다가 알겠습니다. 어쨌든 그런데 이제 김민석 의원의 저런 표현이 과거에 본인의 어떤 뭐 김민세 저런 어떤 행적도 뭐 다시 소환이 되면서 자연스럽게 본인이 저런 어떤 말할 처지가 되느냐 이런 어떤 진짜 어떻게 보면 본전을 못 찾는 어떤 비판을 받고 있지만 저는 근본적으로는 지금 이낙연 대표 같은 경우는 사실은 원조 민주당 아니겠습니까? 원조 민주당으로서 이낙연 대표가 정말 수많은 어떤 고민을 했지만 민주당 내에서는 이제 혁신할 수 없다, 개혁할 수 없다. 왜? 이재명 대표로 비롯되는 이런 수많은 사업 리스크, 이런 도덕성이 지금 허물어지고 또 다양한 어떤 목소리를 내지 못하면서 당내에 있던 민주주의가 질식하고 이런 상황에서 도저히 할 수가 없으니까 지금 탈당 내지 신당이 고민을 하고 있는데 거기다 대고 원조 어떤 민주당의 큰 어른인 이낙연 대표를 두고 사쿠라 이렇게 비판하는 것은 저는 기본적인 정치인 이전에 인간적으로 저렇게 할 수 있을까 하는 그런 좀 생각이 듭니다.
아무튼 뒷말이 나와요. 사쿠라는 표현이 정말 오랜만에 정치권에 등장하면서 그래서 아까도 소개해드렸죠. 이게 도대체 무슨 뜻을 갖는 것이냐. 말풀이까지 좀 해드렸습니다. 지금 민주당 상황이 약간 좀 이렇게 가고 있고요. 이런 가운데 이재명 대표가 사실은 여러 가지 재판과 기소가 많으니까 일주일에도 뭐 2번, 뭐 많게는 3번 이렇게 좀 재판에 출석할 일이 생기고 있거든요. 근데 어제입니다. 어제 이재명 대표 관련된 위증 교사 혐의 재판이 있었는데 그와 관련돼서 좀 나온 말들이 있어요. 일단 제목으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재명 재판 관련해서 무섭다라는 표현을 하신 분이 있답니다. 그리고 뭐 재판 좀 빨리 해달라 이런 부탁을 또 재판부에 했다고 그러죠. 자, 일단 이 내용과 관련해서요. 이게 좀 알려졌거든요. 내용이. 그러자 오늘 국민의힘에서도 이 얘기를 꺼내놨습니다. 좀 들어보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위정교사 사건 재판에서 공범으로 기소된 김모 씨가 신변의 위협을 느끼고 재판을 서둘러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이렇게 이례적으로 자백부터 한 이유는 이재명 대표가 관련된 여러 사건들에서 관련자들이 연달아 극단적 선택을 하거나 교통사고를 당하는 일이 발생했기 때문입니다. 이재명 대표가 다른 여러 사건에서와 마찬가지로 재판 지연 전략을 펴고 있고 이 위정교사 사건에서도 재판 준비에 시간이 걸린다고 주장하고 있어 김모 씨가 두려움을 느끼는 이유를 충분히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너무 아파. 그러니까. 어쨌든 뭐 살아 있습니다. 그날 마음 아픈 사람이 또 있었을지도 모르겠어. 그렇지. 실패다. 이건 뭐 제가 뭐 조작하려는 게 아니라 누구라고는 말을 안 하겠는데. 아니, 네. 그 사람이 그랬다는 거 아니고 시켰다는 거 아니고 네. 예, 설마 시켰겠어요. 그 인간이. 예. 그런데 이제 그때 사고 났던 이왕이면 가지. 네. 예? 라고 생각했을 수는 있겠다. 우리가 숨쉬고 있는 게 참 약오를 거예요. 응? 네. 네. 그러겠죠. 네. 교통사고에는 되게 심각한 상황인데 막 웃으면서 얘기하는 모습도 있네요. 그것도 인상적이긴 하네요. 그런데요. 어제 이재명 대표 관련 이 위증교사 혐의 재판에 공범이 있는데 공범이 최근에 재판부에 어떤 입장문을 전달했다는데 최준상 변호사 이게 무슨 입장문을 어떤 내용으로 전달한 겁니까? 그렇습니다. 재판이 있을 때 형사사건에 내는 변호인의 어떤 서류를 변호인 의견서라고 합니다. 의견서. 변호인 의견서에 여기는 그 이재명 대표의 공범이라고 하는데 정확하게 얘기하면은 이재명 대표의 위증 교사에 따라서 본인이 선서를 하고 위증을 했던 분인 거죠. 그러면서 내가 그때 이재명 대표가 정말 내가 아는 것과 달리 증언을 해달라라고 부탁을 교사한 거죠. 그래서 고민하다가 어쩔 수 없지 하면서 선서한 다음에 내 기억과 다른 증언을 했단 말이에요. 위증을 했다. 위증을 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위증을 했던 사람이 직접 했기 때문에 거기는 정범인 것이고 그걸 시킨 이재명 대표는 공범이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사건이 그런데 좀 근데요. 알겠습니다. 그 관련된 인물인데 이분도 이제 죄 혐의가 있는 사람이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문제는 입장문을 뭘 내는 본인은 위증을 했다는 사실을 자백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재명 대표는 난 그런 적이 없다고 해요. 공범과 시킨 사람 사이에 지금 증언이 다른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자백을 하면은 간이공판 절차라고 해서 한 번에 재판이 끝나버립니다. 그런데 이재명 대표는 쉽게 말하면 그 위증범 같은 경우에는 뻔한 거를 가지고 자꾸 재판을 늦추려고 해. 그러니까 이 재판 좀 빨리 해주세요. 라고 재판부에 얘기를 했는데 왜 빨리 해달라고 하느냐. 이유를 보면은 지금 이재명 대표와 관련해서 지금 수사를 하는 동안 5명 정도가 극단적인 선택을 했고 특히 이재명 대표의 오른팔이라고 할 수 있는 정진상에 대해서 불리한 증언을 했던 지금 아까 봤던 유동규 씨가 재판에서 불리한 증언을 하니까 그 정진상 변호인이 막 법정에서 뭐라고 해서 다툼까지 했잖아요. 그러고 집에 돌아가는데 갑자기 고속도로에서 8.5톤 트럭이 그 차를 덮쳤다. 그렇기 때문에 본인은 무섭다는 거예요. 하물며 이재명 대표의 오른팔인 사람한테 증언을 했는데 이번 사건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야당 대표라고 할 수 있는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불리한 직접적인 증언을 해야 되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무섭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건 재판이 길어질수록 우리는 살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재판장님
부디 빨리 이 판결을 하셔가지고 우리를 좀 빨리 생활을 정상적인 생활을 해달라는 그런 긴박한 호소인 것이죠. 아니 저는 잠깐만요. 아니, 제가 좀 얘기를 하는 게 왜 그러냐면 잠깐만, 박성준 잠깐만요. 내용 좀 마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입장문 내용을 좀 정리된 게 있어요. 화면 보시면 이겁니다. 이재명 대표 관련 사건의 일부 극단 선택, 교통사고 등 이런 일이 있었다. 가족들이 두려움에 떨고 있다. 이 본인의 지금 여기 보면 위증에서 공범으로 알려진 이 인물이 변호를 통해서 의견서를 낸 건데 가족들이 두려움에 떨고 있다. 그러니 조속히 재판 절차를 진행해 주세요. 이런 부탁을 한 거죠, 재판부에. 그렇죠. 빨리 해달라고. 예, 박성준. 아니 제가 우리 최진영 변호사님 말씀 항상 합리적으로 얘기하는데 예. 오늘 이 말씀을 좀 들어보면은 상당히 상상 속에서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뭐냐면 어떤 사건의 관계에 있어서 인과성이라는 걸 가지고 변호인이 설명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예. 지금 보면은 예를 들어서 유동규가 자동차에 있어서 무슨 덤프트럭이 덮쳤는데 의도성을 가지고 얘기를 하는 거 아니에요. 지금 보면은요. 이건 의도성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인과관계에 있어서 예. 지금 나오는 김 씨 같은 경우는 두려움을 떴다. 지금 사실관계가 완전히 다른 거 아니에요. 지금 CCTV 자료 화면을 봤을 때 CCTV인가요? 아니면 뭐죠 그게? 블랙박스 영상을 봤을 때는 그것이 유동규의 실수에 의해서 사고가 난 거로 지금 드러나고 있잖아요. 유동규가 운전 안 했습니다. 아니, 예를 들어 유동규 그 차량의 실수에 의해서 드러난 걸로 다 나오고 있는데 경찰은 일단 잘 들어보세요. 보고 있어요. 그러면 그것은 예. 단순 추돌인데 그거를 덮쳤고 그런 의도성에 의해서 그 사람이 공포에 떨고 있다라고 하는 인과관계를 성정했을 때 완전히 다른 문제인데 본인은 그렇게 느끼고 있다는 거예요. 그거는 완전히 다른 문제인데 그걸 가지고 그렇게 설명해서 이 사람이 그럴 것이다라고 얘기하는 것 자체가 제가 그럼 팩트를 하나 말씀드릴게요. 아니, 의도성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과관계가 성립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박성준 의원님 말씀하신 다 했죠. 인과관계가 성립되지 않은 문제를 가지고 이거를 그렇게 했기 때문에 저 사람이 두려움에 떨었고 이것을 자체가 설명하는 것이 맞지 잠깐만요. 맞지 않다라는 최인영 거예요. 의원 제가 30초 드리니까 네, 뭐 10초만 하면 됩니다. 왜 이런 얘기를 했느냐? 예. 이재명 대표가 그렇게까지 해오던 변호인을 이번 사건에서 바꿔버렸습니다. 변호인 교체가 됐습니까? 이것 사건 기록해봤자 100페이지가 되겠습니까? 200페이지가 되겠습니까? 법정 나와가지고 이제 새로 선임해가지고 기록도 못 봤는데요. 이러고 있으니까 지금 변호인들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건 아니겠습니까? 결국 재판장이 그 재판 전략으로 지연 전략이 나왔기 때문에 이런 답변이 나오는 것이죠. 자, 홍석주 의원도 말씀 기회 달라 그랬었어요. 그 중요한 것은 당사자의 생각입니다. 예. 이 당사자인 김모 씨가 두려워한다는 거죠. 왜? 이재명 대표하고 관련된 5사람이 돌아가시고 유동규가 교통사고를 당했는데 그 가해자 이런 거는 뭐 아무런 어떤 관계없이 일단은 본인 자체가 그 자체에 대해서 불안감을 느끼고 있고 본인은 잘못을 인정했고 했으니까 빨리 좀 재판을 좀 해달라. 이게 사실 가장 중요한 건데 지금 이재명 대표 측에서는 준비 기일을 하는데 통상적으로 준비 기일은 같은 변호사가 당연히 갑니다. 그런데 1차 준비 기일을 하는데 2차 준비 기일에서 변호사가 달라져 버렸어요. 그래서 변호사가 나는 못 봤다. 이런 식으로 이제 다시 봐야 되니까 시간이 필요하다. 예, 필요하다. 그런데도 이제 재판부에서 더 이상 안 되니까 이제 내년 1-8로 이제 한 거죠. 이거는 정말 고의적으로 재판을 지연하려는 그런 의도로밖에 해석이 안 되는 거죠. 박찬환 교수님까지 마지막으로 바로 이렇게 드릴게요. 이거 치열해졌습니다. 갑자기. 예, 박찬환 교수님. 재판을 유리하게 끌고 가기 위해서 변호사를 바꾸고 이런 거는 하나의 재판 전략일 수 있습니다. 그건 그것대로 평가를 해야 돼요. 그런데 지금 이 뉴스 국민들이 보는 뉴스 시간에 가정의 가정이에요. 그러니까는 뭐 예를 들어 아까 유동규 영상을 보면 어떤 느낌을 주냐면은 이재명 대표가 잠재적인 야당 대표를 잠재적인 살인자로 지금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영상과 이런 반응들을 계속 틀어놓고 그다음에 이 재판은 어떻게 될까요? 라고 얘기를 하면 이 전제부터 얘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아까 피해자가 느끼는 게 중요하다고 그랬는데 성희롱 사건이라든지 즉 사회적인 위계관계, 직장에서의 뭐 어떤 상하관계 이런 거 있어서 그 감정, 피해자가 느끼는 감정이 중요시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걸 뭐 젠더 민감성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 형사 사건에서 지금 관련이 없는 증거가 없는 그런 것들을 갖다가 연속선상에서 놓고 마치 야당 대표를 잠재적 살인자인 것으로 국민들이 느끼게끔 만드는 그런 발언들을 계속한다는 것 자체가 이거 자체가 이제 정치적인 의도를 가질 거라고 보습니다. 알겠습니다. 갑자기 치열해졌습니다. 지금 요 내용이고요. 알겠습니다. 이런 약간 뭐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고 그다음에 뭐 당사자가 좀 얘기했고 이러고 소개해드렸는데 여기 좀 반응들이 다 있었어요. 자, 그럼요. 지금 보니까 오후 6시 31분 지금 빠르게 지나고 있습니다. 자,
자, 여러분께서는 지금 시사 1타 방송 MBN 뉴스와이드 바로 보고 계십니다. (12.12) 하나회는 그때 이랬다. 12.12 요거 짐작하시겠죠? 요즘에 이 12.12 반란을 다룬 영화 서울의 봄 엄청난 보기 드물게 최근에 영화가 이렇게 흥행 성관료가 많지 않은데 굉장한 흥행을 하고 있어서 조만간 1,000만 명 돌파하는 거 아니야 관객이 뭐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자, 이 서울의 봄 그리고 12.12 관련된 영화의 장면들 그리고 배우들의 모습이 좀 영상으로 준비되어 있는데요. 화면으로 소개해드리죠. 네, 안녕하세요. 황정민입니다.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관객분들이 더 많이 봤으면 좋겠고요. 네, 더 정의가 더 살아 있다는 걸 죄송하고요. 끝까지 알렸어야 되는데 친구가. 네, 안녕하세요. 저는 정동원 동호사령관의 비서실장 문일평으로 바꿉니다. 도착해서 죄송합니다. 배우들이 저렇게 인사하는 모습까지 전해드렸는데 자, 그럼요. 앞서 방송 시작할 때 예고해드렸죠. 당시에 그 상황 때 현직 기자였고 그 이후에도 여러 가지 취재를 했던 분. 김재홍 서울 미디어 대학원 대학교 석좌 교수님 좀 전화로 연결돼 있는데요. 과거에 이 12.12 반란과 관련된 취재도 많이 하셨고 하나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조명도 하셨고 관련 책도 많이 쓰신 분입니다. 자, 김재홍 교수님 지금부터 말씀 나눠보겠는데요. 나와 계시죠, 교수님? 예, 안녕하세요. 김재홍입니다. 예, 오늘 인터뷰 응해 주신 거 우선 감사 말씀드리고요. 예, 갑자기 당시 12.12 군사 반란이 벌써 당시에 현역 기자셨잖아요. 당시에요. 예, 저는 그때 현역 3년차 기자였고요. 예. 그러니까 국방부 군 담당 기자는 저보다는 한 10년 이상 선배였습니다. 그런데 또 그 해에 언론 탄압, 기자 해직, 강제 해직이 있어서 80년 5월 광주 항쟁을 보도하기 위한 검열 거부, 제작 거부 하다가 쫓겨났고요. 해직당했고요. 8년 뒤에 복직해서 1988년 국회 50 총선 청문회가 열렸고요. 또 그다음에 두 번째 중요한 거는 1993년 김영삼 대통령 정부가 하나회 정치 군인 숙정 때에 그때 본격적으로 동아일보 정치부에서 국회와 국방부 군을 취재해서 1년 이상 장기 시리즈를 써서 많은 그 취재와 자료를 축적했습니다. 김 교수님, 그런데 제가 드릴 질문은 이 12.12 관련된 내용 그리고 하나회와 관련된 내용을 취재할 때 혹시 제약이나 이런 게 많았습니까? 1988년도는 그러니까 1987년 6월 시민항쟁 덕택으로 민주화가 이루어졌고요. 1993년 김영삼 대통령은 역사 바로 세우기를 슬로건으로 내세워서 잘못된 군사 반란 같은 거를 바로잡겠다 하고 처벌하겠다 하고 나섰어요. 그래서 상당히 자유롭게 취재하고 기사도 쓸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자, 영화 서울의 봄을 아마 보셨을 텐데 그 영화에서 그려진 모습하고요. 당시 벌어졌던 진짜 모습을 비교하면 다른 점이 좀 있습니까? 다른 점이 조금 있고요. 큰 흐름은 12.12 군사 반란을 소재로 잘 만든 영화라고 생각이 되고요. 큰 흐름은 역사적 사실과 틀리지 않습니다. 그럼 구체적으로 약간 다른 점은 어떤 게 있습니까? 제일 중요한 대목의 다른 점은 하나회의 선서 같은 것인데요. 그 영화가 너무 압축 표현돼서 그런 점도 있지만, 그러니까 그 영화 속에 전두환 역인데요. 그 역할은 황정민 씨가 했죠. 거기서 그냥 그 하나회 선서에 해당되는 부분이 너무 간단하게 지나가서 그냥 목숨을 바치겠다 이렇게 하니까 전두환도 거기다 알았어 그리고 농담처럼 넘어가는데 이 하나회의 가입 선서식 선서 내용은 매우 중요합니다. 간단히 얘기하면 첫째는 국가와 민주의 신명을 바치겠다. 두 번째는 하나회의 선배
동료들이 합의한 명령에 복종하겠다. 예. 이게 문제지요. 사조직에 복종하겠다는 얘기고요. 세 번째는 하나위원 자체에 경쟁하지 않겠다. 예. 긴급 보직에서 경쟁하지 않겠다는 것이고요. 네 번째는 이 서약을 위반할 시 인격 말살을 감수하겠다. 이건 마피아식 조직이라는 대목입니다. 이런 매우 중요한 하나위 선서 내용이 영화에서는 물론 이게 하기도 어렵고 드러나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대목 다른 거는 틀린 거는 그 수경사령 그러니까 그 정송화 계엄사령관 육탑총장을 불법 체포한 행동대 2명의 대령이 가지요. 그런데 영화에서는 보안사 정부처장이 가는 걸로 돼 있어요. 그런 건 좀 다르군요. 그 당시에 보안 정부처장은 뭐 권정달 대령인데요. 아니고요. 인사처장이었던 허삼수 대령이 현장에 가는 것입니다. 그런 디테일한 부분이 조금 차이가 있다는 말씀이시군요. 예, 그러면 그건 이제 그러니까 그건 잘못 그 총장 육탑 총장 공관에서 잘못 오인할 충분한 소지가 있는 게 왜 그러냐면 전두환이 정성화 총장을 잠깐 마주쳤을 때에 정부처장을 보내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 그렇게 입력이 된 건데 뭐 사실과는 좀 다르게 된 것이고요. 김 교수님 지금 하나회 설명을 좀 자세히 해주셨는데 87년 민주화 이후에도 군 내부에서의 하나의 위상 여전했습니까? 아니면 뭐가 달라졌습니까? 이거 어떻게 봐야 됩니까? 그 당시에? 아니 뭐 그 굉장히 내밀한 지하 사조직이었기 때문에 1987년 이면은 6사 11기 그 하나위를 조직한 사람들이 뭐 대장으로 다 예편해서 그 중요한 정당의 대표 국회의원들을 하고 있을 때이고요. 그 후배들이 군에 남아서 뭐 그 뒷받침을 한다는 역할을 할 때였습니다. 예를 들면 1985년 국회 국방위 회식 사건이라는 게 있습니다. 국회 국방위원들을 그 육군본부 순위부가 초청해서 술자를 하다가 거기서 그 군 장성들이 국회 국방위원 국회의원들을 그 구타 폭행한 사건인데요. 그때 그 육군 순위부 육군 총장과 육군 총장 비서실장과 또 뭐 인사참모장과 이게 다 하나위 출신 하나위 장성들이었어요. 전혀. 대장과 뭐 중장도 한 명 있었고 소장도 한 명 있었고. 왜냐면 그 1985년 86년도까지 군 내의 실세 조직은 하나위의 장성들이었고요. 그 하나위의 뭐 위세랄까 이게 참 지나쳐서 국회의원들을 같이 전용대에서 폭행하는 사건이 벌어져서 크게 말썽이 됐고 화제가 됐던 일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저 김 교수님 뭐 시간 가서 제가 마지막 질문 좀 드리겠는데 12.12 군사 반란 이게 우리나라의 현대 정치사에서 어떤 의미를 갖는다고 평가하시겠습니까? 매우 중요한 그 사건이고요. 그러니까 뭐 저는 한국 정치사를 강의해온 뭐 저 학자로서 교수로서 12.12가 바로 그 5달 뒤에 5.18 광주 시민 항쟁, 광주 민주화운동으로 바로 연결되는 것입니다. 12.12를 제대로 진압했더라면 5.18 광주 항쟁에 대한 살상 진압, 뭐 무자비한 뭐 가혹한 폭행 같은 것은 없었겠지요. 장태원 당시 수경사령관이 이 군사 반란 집단 경복궁 30경비단을 2차례에 걸쳐서 포를 쏘거나 또는 미사일로 이렇게 뭐 폭파해버릴 기회가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시가지 민간 피해를 줄까 봐서 우리에서 그걸 감행하지 못했고요. 그래서 진압에 실패한 것이고요. 그 뒤에 5달 뒤에 5.18 광주 시민 항쟁에 대한 똑같은 그 반란 집단이 내란을 일으켜서 살상 진압, 유혈 진압, 발포까지 하기에 이른 것입니다. 매우 아쉬운 그 역사적인 그 상황이었고요. 자, 저 김 교수님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고요. 다음번에 이 영화 아마 화제가 많이 될 땐 다음번에 한번 모일 수 있을지 한번 좀 알아보도록 하고요. 지금까지 김재홍 서울미디어대학원대학교 교수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자, 하나의 설명 좀 자세히 많이 해주셨네요. 요거 지금 서울해본 관련해서 사실은 이 전두환 전 대통령 얘기 그리고 일각에서 또 전두환 씨라고 부르는 쪽도 있고 전 대통령 부르죠 뭐 이게 갈려 있는데
이른바 이제 일회공원 관련해서 지금 다시 논란이 되고 있어요. 일회공원. 이 이름 때문에요. 자, 우선 이와 관련된 목소리가 있습니다. 들어보시죠. 전두환 씨는 자기 회고록을 또 내서 광주의 그 희생자들 2번 또 우롱하고 있는데요. 그 역사적 죄를 지은 사람 이름을 따서 공헌을 한다는 것은 시대착오적입니다. 청년 생명의 숲이라는 이름으로 공원이 개장이 되었었어요. 근데 2007년도에 일회공원으로 명칭을 변경하게 되면서 지금까지 논란이 계속되고 있는 그 합천이 이 전두환 씨의 고향이란 것 때문에 오히려 이렇게 이름 아름다운 고장이 이렇게 좀 먹칠을 이렇게 당하고 있다고 생각을 좀 해서 이 명칭부터 우선적으로 바뀌어져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 합천이요. 경남 합천이 전두환 전 대통령 출생지 고향으로 알려진 건데 여기에 공원이 있는데 이름이 일회공원이라고 그럽니다. 화면 좀 보겠습니다. 이게요. 일회공원이 이제 서울의 봄 이런 게 이제 주목을 받으니까 일회공원도 다시 주목을 받는데 2004년에 숲 개원이 됐는데 새천년 생명의 숲 이런 이름이었는데 2007년에 전두환호 1회를 따서 이름이 바뀌었어요. 그리고 시간이 흘러서 2021년에 국민들이 이제 문제 제기를 한 거죠. 이거 이름 바꿔야 되는 거 아닙니까? 뭐 이런 운동이 있었고요. 지난 6월에는 이게 일단 유지하기로 결정은 됐는데 다음 화면 더 있습니다. 최근에 이제 이 합천군 관계자가 내년 상반기에 공론화 과정을 좀 거쳐서 좀 따져보겠다, 검토해보겠다 이런 입장이 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요 일회 공원이라는 이름, 전두환 전 대통령의 호 일회 이걸 딴 공원인데 지금 논란이 되는 거잖아요. 요거요. 홍석준 의원님, 네. 박성준 의원님 어떤 의견이신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일단 박성준 의원님. 그 일회라는 이름은요. 예. 이제 전두환 이제 전 대통령이죠. 이제 뭐 우리나라 역사에 뭐 대통령을 예. 했으니까요. 전두환 씨에 관련된 호인데 일회가 사실은 오공비리의 이름이에요. 일회재단. 일회재단. 옛날 저 박근혜 전 대통령 당시에 미르재단 뭐 이런 것처럼 오공비리의 상징적 이름이 일회재단이었습니다. 그래서 일회라고 하는 것 자체가 한국 역사의 오육의 역사였죠. 사실은요. 예. 근데 이제 전두환 씨와 관련된 내용을 우리도 정치를 하지만 역사적 인물에 대한 평가를 한번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1979년에 12.12 쿠데타 이후 1980년 5.18 광주민주항쟁에 대한 수많은 학살의 주범으로 좀 나와 있고요. 예. 그다음에 이제 81년도에 대통령이 돼서 87년에 대통령 물러나는데 시민항쟁에서 물러나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결국은요. 그 이후에 전두환 씨의 인생이라는 것 자체가 정말 오욕의 역사 아니겠습니까? 예. 역사적 평가에 대한 냉엄한 준엄한 심판을 받으면서 왔고 돌아가신 이후에 죽은 이후에도 지금까지도 전두환에 대한 이 평가라고 하는 것은 냉정한 평가가 이루어지는 거 아니겠어요? 유해가 어디 갈 데가 없어요 지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저는 그것이 일회재단의 오공비리와 더불어서 일회공원이라고 하는 것도 하나의 역사적 맥락에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두환 씨에 대한 역사적 평가가 그만큼 지금 국민의 눈높이에 봤을 때 정말 준엄한 심판을 이루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것이죠. 홍석준 의원님은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예, 지금 전두환 전 대통령에 대한 평가가 이미 뭐 역사적으로 이제 평가가 끝났죠. 그래서 지금 뭐 본인도 살아생전에는 감옥을 몇 번씩 가셨고 예. 지금도 파주에 안장을 하려고 해도 지금 못 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뭐 우여곡절이 많아요 지금. 예. 그게요. 예. 저 합천의 일회공원 그 명칭은 결국은 조금 전에 보도에도 있었습니다만은 이제 군민의 어떤 의사에 따라서 이제 지명위원회라고 있습니다. 예. 예, 지명위원회에 따라서 결국 이제 명칭이 이제 정해지는 것이고 따라서 그 자체의 어떤 주민들의 좀 뜻으로 그거는 어떤 봐야 되겠다. 그걸 뭐 일부러 뭐 바꿀 수도 없는 문제고 그리고 또 바꾸지 말라 하더라도 주민들의 이제 자체 어떤 여론조사라든지 이걸 통해서 예. 자연스럽게 명칭 변경 여부는 결정이 날 것으로 보입니다. 그 마지막에 봤던 합천군 관계자 그 다시 한번 좀 띄워주세요. 일단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니까 그 영화가 또 사실은 이런 걸 또 더 부각시키잖아요. 그 합천군 관계자가 내년 상반기에 공론화 과정 거칠 예정이다. 제3의 기관 등 객관적이라는 뜻이겠죠. 이걸 통해서 국민 의견 반영되도록 검토해보겠다. 그러니까 이건 어떻게 보면 바뀔 수도 있어요라는 게 좀 생략된 것 같기도 하네요. 지금요. 이런 상황입니다. 자, 서울의 봄 영화가 죄송합니다. 굉장히 흥행하니까 여러 가지 파생적인 주제도 낳고 있어요. 자, 마지막 준비된 거는요. 영상으로 되어 있습니다. 군대를 다 갔습니다. 오늘로써.
어제도 가고요, 오늘도 가고요, 앞서간 인물도 있죠. 오늘 다 갔습니다. 영상 확인해 보시죠. 한번 흩어져 봐야 다시 뭉칠 때 그 소중함을 안다고. 정말로 빨리 갔다 와서 더 행복할 날을 맞이합시다. 그러면 오늘로 7명이 다 갔어요, 군대를. 다 복무하는 겁니다. 어제 간 멤버도 있고 그 전에 앞서간 멤버도 있고. 박찬 교수님. 특히 이제 BTS가 뭐 워낙 유명한 세계적인 이 팝 그룹이니까, 이 K-팝 그룹이니까 주목받는 것도 있지만 국내 이 병역이잖아요, 이게. 근데 최근에 유승진 씨 뭐 재판 승소했다는 얘기, 그리고 앞서서 아시안 게임 선수들 병역 혜택 논란도 꽤 있었거든요. 이런 거와 조금 같이 얘기가 되면서 좀 대비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반응도 있더군요. 이거 어떻게 봐야 됩니까? 사실 그동안에 그 BTS가 대한민국의 위상을 정말 하늘 끝까지 올려놨잖아요. 역사에서 아마 대한민국의 위상을 이렇게 올린 1등 공신으로 기록될 정도의 저는 역할을 했다고 보고 사실 그것 때문에 그동안에 이런 위상의 역할을 했던 BTS에게 이제 군 면제를 좀 해서 이들이 좀 더 활동할 수 있게 해줘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 여론이 있었어요. 정치권에서 뭐라고 좀 얘기 좀 했었죠. 그런데 뭐 어쨌든 본인들이 자기 무채머리 못 깎는다고 BTS는 거기에 대해서 뭐 자신들의 개인적인 이해관계를 밝히지 않았고 국민의 뜻에 따르겠다. 그리고 결국은 병역을 거부하지 않겠다. 이렇게 입장을 보였고 결국은 이 모든 멤버들이 다 군대를 갔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전 세계 팬들이 도대체 대한민국의 군은 어떻게 돌아가는 거야? 이런 세계적인 내가 좋아하는 팝스타가 군대에 가 있다니까 대한민국 군은 뭐 하는 데인지. 또 거기에 관심이 있습니까? 그렇죠. 우리 지금 대한민국의 군 위상까지 지금 바뀌어버렸는데 저는 이게 결과론적이지만 뭐 그동안에 뭐 군 면제를 해줘야 되냐 말아야 되냐 논란이 많았지만 결과론적으로 이렇게 세계적인 팝스타들까지도 소위 병역의 의무를 하는 이런 아름다운 모습을 통해서 우리 사회가 이제는 병역을 회피하는 게 결코 어떤 뭐 선민 집단이 아니다. 이제는 BTS도 간 군대를 물론 이게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국민들의 인식 자체가 바뀌고 또 국방의 의무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좀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되는 계기가 아닌가라는 점에서 좀 우리가 높이 평가를 해줄 부분이라고 봅니다. 이 BTS 멤버가 전원을 다 입대를 한 거잖아요, 오늘로써. 그래서 나온 표현이 이거예요. BTS 멤버 전원이 진짜 아미가 됐다. 아미가 됐다. 육군이잖아요, 지금요. 그리고 2025년이면 다 복무를 마치고 돌아서 그때 다시 또 뭉친다 이런 얘기 나오는데 주인현 변호사. 외국 외신도 엄청난 관심을 보고 있다면서요, 지금 이 부분에 그렇습니다. 대해서. 사실 대한민국의 방탄소년단이 아니고 전 세계 이제 뭐 우주적 세계 어떻게 보면은 BTS라고 하는 것 같은데요. 사실 이름도 BTS가 우리말로 하면 방탄소년단. 이게 군대 연상시키잖아요, 사실은요. 그렇기 때문에 이 BTS를 지키는 팬덤이 암이라고 하는 건 아니겠습니까?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 BTS가 군대 면제를 지지를 했습니다. 왜냐하면은 그거는 단순히 어떤 병역 면제 문제가 아니고 순수 예술가들한테는 병역 면제 혜택을 주고 대중 예술가들한테는 그런 기회조차 박탈하는 것은 저는 그것에 대해서는 반대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예 순수 예술, 뭐 대중 예술 다 없애버린다면 저는 오케이입니다. 그렇지만 기회 제공하는 측면에서는 앞으로도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대중 예술가들에 대한 병역 면제나 어떻게 보면 병역 면제도 아니에요. 그거는 보충역 편입에 대한 것을 앞으로도 논의를 해갈 필요성은 저는 있다고 봅니다. 지금 한 1분 2초 남았는데 오늘 마침 현역 의원 여야가 나오고 계시거든요. 이 대중 예술가들의 병역 혜택 부여하는 거 제가 30초씩만 드릴게요. 홍석준 의원님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저희 당에서는 성일종 의원 같은 경우는 이미 이제 법을 발의도 이제 했고 예를 들면 사실 무형문화재 어떤 뭐 전수자라든 이런 분들은 다 지금 현재 그 혜택 면제가 되고 또 뭐 콩쿠리라든지 클래식 쪽도 다 혜택 면제가 됩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대중 그 연예 같은 경우는 사실은 기준이 좀 애매모호할 수는 있습니다. 어디까지 하느냐. 그러나 이제 뭐 빌보드라든지 뭐 그래미라 나름대로 어떤 기준을 정하면 그것도 하나의 어떤 검토안은 아닌가 생각하는데 그런데 지금
병력 자원 자체가 지금 줄고 있기 때문에 그것도 참 고민입니다. 박성주 의원님. 뭐 병역 면제라고 하는 것이 몇 가지 기준이 있잖아요. 국위 선양을 했느냐, 사회적 공적 기여를 했느냐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사실 이제 많은 국민들이 볼 때 BTS가 우리나라 그 음악이라고 할까요? 전 세계 기준을 높여줬고 국위 선양한 부분에 있기 때문에 그런 논란이 된 것 같은데 앞으로도 이제 사회적인 합의 과정 이런 것들은 필요한 거기 때문에 단순하게 결정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기 때문에 쉽게 결정할 수 있는 사안은 아니죠. 아까 홍석주 의원이 말씀하셨지만 또 전체적으로 우리가 인구가 줄고 있는 나라로 이제 간주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병역 자원이 부족하니까 그건 어떻게 할 겁니까? 이 부분도 또 걸리는 문제로 남아 있긴 합니다. 아마 이런 건 논의는 계속 될 것 같아요.